자, 저희 국제범죄 워크샵 오늘 토요일, 금요일이죠, 그쵸? 금요일 명절 연휴 첫날인가요? 오늘 어제가 첫날이었나요? 오늘이 첫날인 걸로 알고 있는데 추석 연휴 첫 번째 날 장식하는 저희 국제 토요일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국제범죄 원 워크샵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국제범죄 하면은 뭐가 떠오르시나요? 초국가 범죄, 뭐 트랜스내셔널 크라임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마약, 그쵸?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게 뭐 마피아, 보이스피싱, 마약 뭐 이런 것들 위주로 생각을 하실 거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정확해요. 그쵸? 장기 매매, 인신 매매, 무기 밀매, 카르텔 다 정확합니다. 다 맞아요. 밀수, 그쵸?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국제 범죄의 일종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다 보니까 앞에 이런 부분은 조금 빠르게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랜섬웨어도 국제 범죄의 일종인데 근데 국제 범죄와 사이버 범죄의 그것이 경계가 점점 모호해지고 있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제 범죄를 조금 더 트레디셔널한 개념에서 약간 좀 전통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자면 일단 1960년대부터 좀 시장이 많이 되었다라고 보는 편이에요. 당연히 여러분들 이거 여기서 아닌데 1800년대에도 미국 마피아 있었는데 어쩌고저쩌고 있어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맞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런 것들 국제 범죄가 이제 안보에 위험한 요소다. 이제 정말로 이게 우리가 컨트롤해야 되는 중점적인 어떠한 굉장히 위험한 어떠한 요소이구나.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 하나구나라고 인식되기 시작한 게 이제 1940년대, 50년대에 시작되어서 이제 60년대에 약간 좀 개념적으로 정립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북한이 여러 이제 거래소 같은 거 해킹하는 것도 그런 것도 국제 범죄의 일종입니다. 근데 그 사이버 범죄와 국제 범죄의 경계가 좀 모호하다 보니까 약간 조금 더 전통적인 고전적인 형태의 국제 범죄라고 하면은 다 현실 영역에서 물리 영역에서 일어나는 그런 요소들로 대체로 구성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960년대에 이제 정의가 처음 나오게 됩니다. 처음으로 이제 법률적 정의가 나오게 돼요. 고도로 조직되고 통제되는 조직원들이 특정 소비재 및 서비스를 불법적으로 제공을 하는 것. 주로 뭐다? 도박, 매춘, 고리대금, 마약, 인력사업 등의 영역이 포함되나 이것에 꼭 제한되지는 않는다. 라고 이러한 법률적 정의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법리적 정의를 만든 게 어느 나라일까요? 어떤 나라라고 보시나요, 여러분? 미국? 영국? 미국입니다. 이거를 제일 먼저 한 게 미국이었어. 그쵸? 물론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린 이전에도 있습니다. 1700년대, 1600년대, 1500년대 우리 중세 때도 조직 범죄 있었어요. 있었는 그 국제 범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제 현대 부분만을 적용하는 거예요. 현대 부분적으로 가장 먼저 이제 미국에서 했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뭐 세이프 스트리트 액트였나요? 뭐 어떤 법률 이름이 있었는데 제가 그 이름을 까먹었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한 게 이제 우리가 국제 범죄다라고 이제 국제 조직 범죄다라고 이제 정의를 했어요. 그렇죠? 이게 주로 도박이나 매출이나 고리대금이나 마약이나 외 인력 사업 이런데 이런 거를 좀 중점 사업이다라고 잡았던 이유가 뭘까요? 마피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합니다. 마피아 때문에 그래요. 이제 마피아와 그저 미국의 갱이라는 그저 갱 문화라는 게 널리 퍼지기 전에는 뭐가 대세였죠? 마피아가 대세였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주로 하는 그러한 영역들이 조금 규정이 되어서 이렇게 좀 정리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70년대로 넘어오게 되면서 이제 뭐가 됐죠? 어떤 일들이 발생했죠? 항공, 그쵸? 통신, 국제 송금 체제 이런 것들이 규격화되고 표준화되고 전 세계에, 그쵸? 전 세계에 많이 통용되다 보니까 이제 뭐다? 국제 무역이 많이 성장을 했고 그 국제 무역이 성장을 하는 것과 동시에 이제 국제 범죄도 많이 발전을 하게 된 거예요. 그쵸? 국제 조직 범죄, TOC라고 불리는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라는 그런 부분들이 함께 성장을 한 겁니다. 그쵸? 파블로 에스코바라 그런 케이스, 우유 그런 것들 잘 알고 계신 케이스들이에요. 그쵸? 보니까 이런 것들이 함께 태동을 하기 시작해서 언제 정점을 찍었다? 1990년대에 정점을 찍었어요. 여러분들 정점을 찍고 나면 뭐가 된다? 정점을 찍고 나면 우리가 모든 현상이 모든 대체로 사회과학적 현상들이 그쵸? 정점을 찍으면 뒤집니다. 내리막길을 걸을 수밖에 없어요. 90년대 왜 이제 내리막길 폭발적인 성장이고 황금기다라고 제가 써놨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때부터 다시 내리막길을 걷게 될까요? 어떤 이유에서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을 할까요? 왜 일단 그럼 왜 황금기가 됐나부터 한번 볼까요? 왜 황금기가 왜 90년대가 왜 황금기였다? 왜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라고 말할까요? 냉전이 붕괴됐으니까. 정확합니다. 냉전이 붕괴되면서 뭐라고 했죠? 어떤 이유, 어떤 환경이 조성이 된 거죠? 냉전이 이제 어떤 환경을 조성시킨 거죠? 그쵸? 혼란스러워졌죠. 양극체제라고 우리가 흔히 말했던 그쵸? 공산권 이제 동구권 블록과 그다음에 이제 자유민주주의권 그쵸? 자본주의권 이제 1세계라고 흔히들 말하는 그 블록 양이
이 양 블록이 너무나도 강하게 전체 국제 질서와 사회들을 통제하고 있었죠. 그쵸? 그게 모든 로직이었어요. 간편한 로직이었기도 했고요. 그 당시에는. 근데 그게 붕괴가 되게 되면서 다극체제로 변하게 되었죠. 그 다극체제를 변할 때 가장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이런 비국가 행위자의 부상입니다. 그쵸? 비국가 행위자가 부상을 하고 그 다음에 적을 잃었어요. 강대국들이 적을 잃었어요. 지금까지 적이 명확했죠. 냉전기의 적이라고 미국의 적이다라고 했으면 어느 나라가 딱 꼽혔죠? 소련이죠. 그쵸? 소련 꼽히고 쿠바 꼽히고 그쵸? 중국 꼽히고 그쵸? 이런 어디 손 꼽았는데 걔네들이 붕괴되고 나니까 그들이 갑자기 없어지고 나니까 그 블록이라는 게 존재하고 없어지다 보니까 갑자기 이들이 방향성을 잃고 헤매이게 되면서 동시에 아까 설명드렸던 뭐 초국가 행위자들이 급부상하게 되는 겁니다. 그쵸. 초국가 행위자들이 급부상하고 또 위에서 레이맨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미허가 무기도 엄청 많았어요. 왜 소련이 붕괴하면 소련이 그 냉전이 열전으로 바뀔 때를 대비해서 만들어놨던 그 수많은 무기들이 전부 다 어디에 풀렸다? 블랙마켓에 다 풀리게 된 겁니다. 그 부패한 이제 소련의 군인들과 정치인들이 그 어떠한 관리 감독도 받지 않고 있는 그 눈먼 무기들을 전부 다 이제 국제시장에 풀어버리게 되면서 엄청나게 그쵸 제3세계를 비롯한 굉장히 다양한 요소의 무기들도 많이 퍼지게 됐고요. 그쵸 그런 격변의 시기였습니다. 정말 그렇다 보니까 이때 테러 조직도 이때 엄청 성장을 많이 했고 동시에 또 누구도 이런 범죄 조직들도 훨씬 더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게다가 정점까지 그때 찍어요. 제일 힘이 셌어요. 왜? 아직 이런 국제 범죄라는 것, 즉 소련이 붕괴하면서 발생한 그 힘의 공백이라는 것들이 메꿔지지가 않았잖아요. 그렇죠? 메꿔지지가 않았다 보니까 그 메꿔지지 않은 틈을 이런 비국가 행위자들이 이런 범죄 조직이라든가 테러 조직이라든가 아니면 NGO들도 거기에 포함돼요. NGO들 뭐 이런 사람 이런 쪽에서 채우다 보니까 이들이 가장 큰 황금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연구도 안 됐어요. 이러한 국제범죄 조직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고 어떤 식으로 우리의 안보 환경에 영향을 주는지 연구도 잘 안 되어 있다는 상황이죠. 왜? 지금까지 뭐만 연구했으니까? 소련만 연구했으니까. 그쵸? 그런 것들만 있었다 보니까 이때가 황금기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대응 측에서 그쵸? 여러 대응 측에서 본격적으로 이들을 안보 위협이다라고 인식하게 된 때가 바로 1990년대입니다. 그쵸? 그리고 이제 밀레니엄으로 넘어와 2000년대 여러분 밀레니엄이라는 단어 굉장히 오랜만에 들어보시는 분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동년배 분들 밀레니엄이라는 단어들 엄청나게 오랜만에 들어보실 거예요. 새천년 그쵸? 새천년 땡땡땡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많죠. 그쵸? 이제 2000년대로 넘어오게 되면서 국제범죄 조직은 뭐죠? 세계화의 가장 큰 수혜자로 뭐 때문에 폭발적인 여행과 무역과 국제 송금과 통신 컴퓨터 기술의 발전에 기반해서 성장하기 시작했다 등등의 이런 연구가 쏟아져 나와요. 이제 2000년대부터 이런 연구가 왜 쏟아져 나올까요? 이 연구가 나왔다는 게 뭐를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들 자유롭게 의견을 한번 게시해 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워크숍이니까요. 그죠? 정식 훈련이 아닙니다. 그죠? 스타가 민속게임인데 그 시절 상용화되었다? 그것도 볼 수가 있는데요. 조금 더 다른 어프로치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연구들이 많이 나오게 되었다. 이런 연구들이 막 폭발적으로 쏟아져 나왔다. 그만큼 뒤에 있던 애 드러났다. 뭐 닷컴 버블 그쵸 그런 것도 그죠 어그로 끌렸다는 겁니다. 어그로 끌렸다는 거예요. 학자들이 연구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이 학자들이 정말 이 국제 범죄라는 것에 관심이 많아서 연구를 했을까요? 그럴 수도 있죠. 당연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죠. 근데 뭐라는 거죠? 돈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그 돈은 누가 될까요? 이런 국제범죄 조직을 연구하라고 이런 국제범죄 조직을 정의하고 그들의 행동 양상을 분석하라고는 돈 그쵸? 국가, 경찰, 정부 이런 데에서 돈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게 뭐라는 거죠? 이놈들을 어떻게 때려잡아야 될지를 생각한다는 거죠. 이놈들을 어떻게 때려잡아요. 그죠? 조직에따 선언의 기반인 겁니다. 모든 정책은 이런 연구들이 기반이 돼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그 연구에 기반돼서 어떤 타당성을 쌓고 그 타당성에 기반해서 정책이 실현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범죄와의 전쟁이 나온다는 뜻이 이제 2000년대 이런 연구들이 많이 나왔다는 걸 우리가 간접적으로 조금 체감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국제범죄를 주적으로 인식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그러한 간접 첩보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기가 바로 2000년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2000년대에 정말로 많은 범죄 조직들과 정말로 많은 국제 범죄의 하락이 일어나요. 정말로 그쵸? 엄청나게 많고 또 지금 빅데님께서 말씀해 주는 것처럼 이제 대테러 작전 그쵸? 글로벌 원 테러라고 말하는 GWOT라고 말하는 그 테러와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테러 조직도 사실 국제 범죄 조직의 일종인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국제 범죄 조직을 어떤 식으로 조져야 되는지에 대한 연구가 전 세계에서 발생한 겁니다. 정말로 그쵸?
전 세계적으로 발전하면서 2000년대에 많은 조직들이 와해되고 유명무실화되고 그쵸?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기능을 상실해버리는 형태의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쵸? 어떻게 조져야 되는지를 잘 이제 실시까지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2010년대의 그쵸? 지금 2020년대지만 2010년대 범죄 조직들은 국제 범죄는 어떤 식으로 됐냐? 고도화되거나 회색지대화 될래? 아니면 사라질래? 라는 요 두 가지의 방향으로 두 가지의 이지선다 상황에 빠지게 된 거예요. 2010년대 내내. 그쵸? 그래서 너네 정말로 회색지대화되고 정말로 찾아낼 수 없게 고도의 어떤 엄청나게 세밀하고 외과 수술적인 그러한 능력만 그러한 능력만 그러한 범죄 능력만을 보유한 조직으로 탈바꿈을 해서 살아남던가 아니면 죽던가 라는 그 두 개의 선택지밖에 없어요. 양극화가 엄청 심해졌죠. 그쵸? 양극화가 어중간한 조직 범죄들, 국제 범죄자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는 시스템이 그쵸? 이미 중군사 조직급이 되어야 이미 과도 그 그림자 정부 수준이 되어야만 살아남는 수준으로 이제 변화를 할 수가 있는 조직들만 남았고 그 외의 조직들은 전부 다 소멸해버려요. 아니면 흡수됐거나 이해되시죠? 그쵸? 그게 이제 2010년대까지의 발전이 돼요. 그럼 2020년대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오늘 앞서서 이제 쭉쭉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방금 완전히 중군사 조직이 되거나 아니면 반쯤 합법화되거나 우리나라의 조폭들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조직폭력 배들 그쵸? 어떤 식으로 많이 바뀌었죠? 어떤 식으로 많이 바뀌었죠? 우리나라만 한번 볼까요? 물론 국제범죄 조직이라고 말하기엔 좀 규모가 민망하긴 하지만 그쵸? 기업화, 합법화 됐거나 아니면 뭐 됐죠? 전부 다 와야 됐거나 그쵸? 그쵸? 그래서 보이스피싱, 랜섬웨어 이런 것처럼 이제 지능형 범죄로 바뀌거나 그쵸 고도화된 거죠. 아니면은 기업처럼 바뀌거나 그게 회색지대화된 거죠. 그쵸 기업의 활동과 불법 활동의 그 모호한 경계를 타는 그쵸 그 회색지대화 정확합니다. 그것도 맞고요. 혹은 죽거나 그쵸 소멸되거나 중고차 나이트 이런 것들도 이제 사실 그것도 많이 좀 색이 빠졌네요. 여러분들 90년대 나이트 정말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90년대 나이트는요 여러분들 거기는 정말 여러분들 90년대 PC방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쵸 90년대 나이트 같은 그런 거는 저도 들어서 아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도 들어서 아는 거지만 정말로 심각했던 그런 수준이었다. 근데 지금도 좀 덜하죠. 지금 같은 거는 굉장히 덜한 거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정말로 이제 완전한 합법 영역으로 넘어가서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뭐 엔터 분야라던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제2금융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제2금융권 이라는 걸 형성을 하는데 그 기초 자금으로 활용이 된다거나 여러 가지 사업 활동을 실제 사업 활동 일반적인 사업 활동을 벌이거나 이러면서 동시에 뒤에서는 약간의 불법적인 어떤 네트워크가 유지되고 있는 그런 형태로 좀 지금 그 회색지대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정도로 되거나 아니면 죽거나 둘 중 하나 이렇게 많이 나뉘어졌다. 이렇게 맞아요. 엔터도 건들들이 쉽게 못 건들죠. 그런 것들도 있고요. 버닝썬 같은 것들은 사실 오늘 다룰 국제범죄 시스템 오늘 소개시켜드릴 이 국제범죄 시스템 내에서는 버닝썬 사건 같은 것들은 꼬리 중에 꼬리입니다. 진짜 애들 장난 수준이죠. 사실 4군, 5군, 그쵸? 4부 리그, 5부 리그급인 거죠, 그쵸? 이 오늘 저희는 뭐만 다뤘다? 저희 인텔 오퍼레이터스는 뭐 다뤘다? 1부 리그 위주로 다룹니다. 1부 리그, 2부 리그 위주로 3합회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이제 국제범죄 2에서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그쵸? 우린 글로벌 레벨로 돌 거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이제 본격적인 마약 이야기 오늘 좀 마약의 얘기 많이 나올 겁니다. 오늘을 마약이 왜냐면 여러분들 관심도가 높고 또 여러분들께서 마약에 관련된 요청들이 많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좀 마약 위주로 준비를 할 건데 국제범죄 2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조직 단위로 그다음에 또 마약 외의 다른 사업 영역들 사업이라고 말하니까 좀 그러네요. 다른 불법 행위 영역들 그쵸 인신매매 장기매매 무기 밀수출 그쵸 뭐 이런 것들 위주로 조금 다룰 예정이고 오늘은 좀 마약 위주로 다룰 거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시초가 뭐냐라고 봤을 때 일단 가장 먼저 여러분들도 이거는 인정하시죠? 요거 인정하시나요? 인정하시나요? 요 친구들 인정하시나요? 올드가드 그쵸 드르르르르 대부 부금이 갑자기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쵸 노사가 아니죠 코스 노스트라 그죠 코스 노스트라입니다. 시칠리안 마피아라는 단어가 아직도 불분명해요.
그쵸? 시칠리아 마피아라는 단어 자체가 본인들을 마피아라고 규정하지 않습니다. 마피오스라는 그런 단어에서 뭐 어떻게 됐다 뭐 근데 이게 노잼이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스 노스트라라고 본인들을 조금 규정하는 편이다 이렇게 설명. A가 빠졌나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칠리안 마피아가 사실 현대적 국제범죄라고 우리가 부를 만한 진짜 어떠한 조직, 그죠? 국제범죄라고 보일 만한 어떠한 그런 네트워크가 실제로 있었던 조직이 뭐냐라고 하면 여러분들 당연히 아까도 자꾸 제가 재차 설명드리지만 1800년대, 1700년대 메디치 가문들이 했던 막 이런 것도 맞아요. 국제범죄 맞습니다. 이것보다 훨씬 더 오래된 거 맞아요. 그런데 이제 좀 현대만 위주로 다루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쵸? 현대에서만 다루자면 당연히 시칠리아 마피아가 가장 첫 번째입니다. 위에 인서트로 깔린 사진이 그 시칠리아 마피아들의 가장 말단 조직원들이 이제 찍었던 그런 사진입니다. 가장 먼저 이들이 뭐를 창시했냐라고 하면 원래 마피아라는 개념은 1700년대부터 있었어요. 이탈리아 전역에 그쵸? 그래도 그 당시에 이제 1800년대 문헌 같은 거에도 언급이 되는 게 이제 폭력 산업이라는 것들이 나와요. 맞아, 진짜 야인 시대, 웨스턴 야인 시대 그 느낌이 물씬물씬하죠. 그래서 폭력, 사기 등으로부터 뭐를 한다? 보호를 해준다는 명분으로 타 범죄 조직과의 적극적인 경쟁을 벌이는 게 마피아다라고 그쵸? 마피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조직이 너희들한테 폭력을 행사하거나 사기 같은 걸 못 치게 보호해 줄게 우리가. 그쵸? 이겁니다. 거버넌스죠. 그쵸? 이게 이제 폭력 산업인데 이게 정의가 이제 1800년대 맨 처음에 나오게 돼요. 그죠? 야쿠자도 어떻게 보면 이런 계열인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폭력과 사기가 없는 동네면 마피아가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죠? 이념이나 개념이라든가 어떠한 좀 원칙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죠? 정체성을 확립한 그런 것들이 이제 시칠리아 마피아, 그 이탈리아 남부의 시칠리아 섬이죠, 그죠? 거기에 있었던 마피아 조직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실시를 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체적 형성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마피아라는 게 중앙집권적인 조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그 영화 대부를 보셨으면 알겠지만 이게 뭐 상명하복의 뭐 절대적인 어떠한 막 위계 질서가 있고 우리나라가 생각하는 그 군주론 같은 그런 모습이 전혀 아니죠. 그렇죠? 전혀 아니죠. 그냥 인맥과 친척과 친지들로 구성되어 있는 굉장히 다양한 개인들의 합이에요. 중앙 집권적인 조직 구성이 아니죠. 그쵸? 셀이라고 말하기도 좀 애매합니다. 왜냐면 셀은 그 셀 내에서는 위계가 있거든요. 이해되시죠? 그쵸? 셀 안에서는 위계가 존재하는데 그 셀 안에서도 사실 위계라는 그런 게 조금 애매합니다. 그쵸? 그렇다 보니까 이거 정말로 다양한데 뭐가 공유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조직이라고 본다? 본인들이 인식, 나는 요 어떤 마피아야, 나는 어느 단체야, 나는 무슨 패밀리 안에 들어와 있어 라는 그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에서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그 단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문장? 인용구라고 해야 될까요? 그 예를 들면 뭐 언제나 요런 건 아닌데 이를테면은 그 언제나 적용되는 말은 아니지만 좋은 비유일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 이제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친구 시나트라와 악수를 했다라는 개념 아시나요? 시나트라와 악수를 했다. 시나트라와 악수를 한 남자야 나는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쵸? 그런 표현들을 쓰는 게 이제 이러한 나는 같은 때의 사람이야, 나는 너와 같은 결의 사람이야 라는 그런 메시지를 시나트라, 그쵸? 그 프랭크 시나트라 유명한 가수죠. 그쵸? 나는 프랭크 시나트라와 악수를 했던 사람이야 그러면 시나트라와 손을 악수를 한 사람들끼리는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개념이 같이 있거든. 옛날에, 요즘은 없어진 개념인데 옛날에 그랬습니다. 그쵸? 그렇다 보니까 그런 개념만 인식이 된 상태면, 그쵸? 된 상태면 정체성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죠? 맞아요. 그것도 그렇기도 하고요. 그래서 프랭크 시나트라와 악수를 한 사람이다라는 게 이제 정체성이 형성되는 그런 일종으로 가져가는 그런 포인트라도 여러분들 인식을 해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 국제적으로 이제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원래는 시칠리아, 이탈리아 남부 굉장히 못 사는 지역에서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조폭인 거죠, 그렇죠? 이제 조폭 일을 하다가 이대 이제 시칠리아 출신, 그다음에 또 이탈리아 남부 출신의 이민자들이 전 세계로 뻗어나오고 전 유럽을 뻗어나오고 또 특히 어디로 미국으로 뻗어나가게 되면서 이탈리아 커뮤니티들이 많이 형성이 되고 그 커뮤니티들이 이제 본토에 있는 자신들의 조상인 어떻게 보면 그 자신들의 모체인 시칠리아의 마피아 조직들과 굉장히 깊숙하게 연계가 많이 되면서 국제적으로 연결까지 성공을 하게 된 거죠. 그렇죠? 연결을 하게 돼버리는 그런 맞아요. 야쿠자의 술장 교환식이 이제 위에 그 정체성 형성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 이탈리안들이 그
그 왜 그랬는지를 조금 설명드리자면, 이거 약간 오늘 국제범죄와는 약간 다른 결의 내용인데요. 지역주의가 엄청나게 심한 나라입니다. 유럽 전체가 다 지역주의가 심해요. 그래서 본인을 나는 예를 들어 뭐 난 체코인이야, 난 독일인이야, 난 이탈리아인이야라고 인식하는 것보다 나는 모라비아 사람이야, 나는 바이에른 사람이야, 나는 바바리아 사람이야, 나는 밀란 사람이야, 그쵸? 뭐 나는 시칠리아 사람이야, 나는 니스 사람이야, 나는 파리 사람이야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쵸? 엄청 많아요. 이탈리아도 그거가 최고봉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시칠리 출신자들이라는 건, 게다가 또 시칠리는 이탈리아 본토랑은 떨어져 있는 섬나라잖아요. 그쵸? 우리나라로 치면 제주도 같은 겁니다. 근데 그 제주도 사람들이 제주도끼리, 그쵸? 시칠리아 사람들끼리 얼마나 끈끈하겠어요. 안 그래도 그렇게 지역주의가 너무 심한데, 그쵸?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들끼리 뭉치는 거예요. 어디에서 이제 외국에 이민을 갔는데 믿을 사람이 없잖아요. 내가 난생 처음 이영만리 내 고국과는 너무나도 다른 곳에 툭 떨어지게 되면 믿을 사람이 뭐밖에 없다? 전부 다 향후에밖에 없는 거죠. 그럼 시칠리아 사람들 안 그래도 끈끈한데, 안 그래도 이탈리아 사람들 끈끈한데 그들이 모여요. 게다가 시칠리아 사람들 수가 적은데 누가 합세하냐면 이탈리아 북부 지역의, 그죠, 그 경제와 문화의 중심인 이태리 중북부 지역의 사람들한테 늘 소외받고 차별받아왔던 남부 사람들, 그렇죠? 그 남부 사람들이 이제 머릿수를 채워주는 겁니다. 시칠리아 사람들은 수가 적다 보니까 그들의 이제 인력이 많이 필요한 어떤 조직으로 성장하기 위한 그 기본적인 토양은 이제 이탈리아 남부 사람들이, 그쵸, 남부 향후회가 모이고, 그 남부 향후회의 핵심 부분은 누가 갖고 있는 거? 시칠리아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맞아요. 남부도 완전히 다른 나라예요. 정말 아름답고, 여러분들 정말 저는 여러분들 추천해드리는 여행지 중 하나입니다. 이 유럽 오시면 이태리 남부는 꼭 가보세요. 시칠리아는 꼭 가보시면 너무 좋고요. 그렇죠. 그리고 꼭 마피아라는 단어를 여러분들 되도록이면 입 밖으로 꺼내지 않는 게 좋은 그런 곳입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제 국제적으로 연결이 되는 끈끈한 그 네트워크라는 것들이 생기게 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뭐다? 여기까지만 하면은 이제 국제 범죄 조직으로서 완벽한 이제 형태를 갖추게 되는 건데, 이게 대중화돼요. 점점 대중화돼요. 그쵸? 점점 대중화되면서 조직이 양적으로 성장하면서 뭐가 된다? 응집력과 통제력이 점점 더 많이 상실돼요. 엄청나게 많이 상실돼요. 뭐가 되면서? 마피아라는 거가 대중화되게 되면서.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 우리는 그 마피아라는 인식만 공유하고 있으면 같은 집단이 되죠. 그쵸? 그랬더니 이탈리아 출신도 아닌 무슨 아이리시 사람이, 그쵸, 아일랜드계의 이민자 놈이 갑자기 본인도 마피아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서 일을 하면은 이 이너서클 안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아이리시맨이라는 영화에서 잘 나오게 되는 그 포인트죠. 그쵸? 그렇다 보니까 이게 점점 본인들의 우리 패밀리가 아닌데도 난 패밀리야라고 말하고 다니는 놈들이 많아지고, 그들의 명성을 이용해 먹는 사기꾼들도 엄청나게 많아지고, 그쵸? 정체성이 점점 희석화되다 보니까 그 정작 시칠리에 있는 그 본토 진짜 코어들은 본인들의 힘을 잃어가는 겁니다. 그쵸? 잃어가는 거고, 그렇다고 또 이탈리아계로 딱 그거를 시칠리계로 이탈리아계로 딱 나누자니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왜? 그런 명령지휘 체계라는 게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명령지휘 체계가 야 오늘부터 뭐 비이탈리아계 놈들을 받지 마라고 하면 그 아래 하위 조직들이 들을까요? 그게 들을 수가 있는 형태일까요? 못 듣는단 말이죠. 그쵸? 못 듣는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못 듣다 보니까 점점 없어지게 되면서 이제 조직이 쇠퇴하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핵심적인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핵심 조직원들이 고령화되었다는 거예요. 이 시칠리안 마피아가 이제 핵심 조직원이라는 게 이게 수백 개의 조직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왜 고령화가 되냐면 이들이 물려줘야 되고 승계를 해야 되는 그 후계자들을 다른 조직들이나 다른 법집행 기관들이 무력화시켜버리는 거예요. 다 무력화시켜버리니까 미리. 그쵸? 근데 왜 그 핵심 조직원 자체는 무력화를 못 시킬까요? 왜 핵심 조직원 그 자체는 무력화를 못 시켰을까요? 너무 거물이니까. 정확하죠? 그쵸? 그놈들을 직접 치기에는, 그쵸? 그놈들을 직접 치기에는 정치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것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쵸? 그렇다 보니까 그 핵심 조직원은 자체를 치는 건 못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누굴 친다? 이들의 후계자를 치는 거예요. 그쵸? 이들의 후계자가 비단 아들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아들한테 이렇게 세습되는 경우는 좀 적은 편입니다.
철저한 실력주의 위주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우리 조직의 후계 구도를 가져갈 법한 그 이 서열 2등, 3등 애들을 먼저 쳐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게 공정해요. 그렇죠? 철저한 실력주의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들을 무력화시켜 보이다 보니까 핵심 조직원이 이제 은퇴해야 되는 마피아 생활을 청산해야 될 때 청산을 못하고 계속해서 남아 있으면서 조직이 점점 같이 쇠퇴를 해가는 그런 형태다. 그래서 발전을 못하게 되고 이런 악순환에 빠져버리게 된 거죠. 그렇죠? 게다가 여기 타 조직이라는 포인트를 한 가지 봐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 마피아에 대응하는 새로운 조직이 나타났다라고 우리가 말을 해야 될까요? 어떤 조직이었을까요? 없어요. 그런 조직은. 그런 조직은 없습니다. 갱스터 아닙니다. 어떤 조직이 발생한 게 아니라 마피아라는 개념을 인식하고 있는 수많은 그 조직들이 나는 마피아라고 생각하면 마피아가 되는 거였잖아요. 이 당시에. 그쵸? 중앙집권자는 조직 구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 조직들이 서로 이해가 이제 안 맞는 조직들도 서로 마피아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해관계가 안 맞아요. 근데 그 얘네가 그래서 우리가 따르는 그 패밀리의 계보를 쭉쭉쭉쭉 타고 올라가면 다 어디에 모이게 되는 거야? 다 시칠리안 마피아에 모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정작 현실에서 어떻다? 양쪽이 경쟁 조직이 같이 똑같은 마피아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게 타 조직이라는 겁니다. 원래 코어 조직이 아니었던 애들끼리 지들끼리 싸운다는 거예요. 지들끼리 이합 집단을 하고 지들끼리 마피아 내에서 내전을 벌인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마피아가 점점 없어지게 되고, 그렇죠? 상놈이 족보사서 집안싸움 한다. 정확한 표현. 상놈이 족보사서 갑자기 종친의 문을 빵 발로 차고 들어와서 야 내가 뭔데 어쩐데 어쩌고 이런 상황이 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한계가 명확해요. 시칠리안 마피아들의 한계는 이제 개념적인 조직화는 달성을 했는데 이제 실질적인 통제와 직간접적인 이득을 뭘 받느냐에는 사실 물음표가 붙는 게 이 시칠리안 마피아들입니다. 맞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개념적으로 조직화가 된 게 맞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실제 범죄 행위들을 이 시칠리안 마피아들이 기획하고 주도하고 또 그 다음에 그들이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를 통해서 어떠한 실질적인 통제력을 갖고 혹은 내가 거기에서 우리 코어 조직이 직간접적으로 무슨 이득을 얻었느냐에는 늘 계량화할 수가 없는 그런 요소들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연간 얼마를 벌어들인다 라는 거 외에도 무슨 정치인이 우리의 돈을 받아서 우리가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아니면 뭐 어디 지역에는 우리 조직원들이 사실상의 정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을 계량화하고 수치화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현대적인 국제 범죄 조직들이 많은 모티브를 따왔어요. 그래서 뭘 한다? 기업화돼야겠구나, 분업해야겠구나, 조직 내 통제력이라는 걸 형성해야겠구나 라는 그런 것들을 배운 겁니다. 그렇죠. 골드문 같이 기업화된 케이스죠. 그 영화 신세계에서 나오는 그런 거는 이제 기업화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분업 체계도 가져가야 되고 조직 내의 통제력이라는 것을 형성해야 되는 거. 예를 들면 만약에 시칠리안 마피아들이 정말로 제대로 된 중앙 집권적이고 상명하복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었으면은 이 핵심 조직원이 고령화되는 가장 큰 문제, 요거를 막을 수가 있었을 거라고 보시나요? 예를 들면은 오늘부터 우리 시칠리아 혈통이 아닌 애들은 전부 다 받지 마. 더 이상 우리 조직에 들어올 수가 없어. 그리고 그거를 실제로 하부 조직에서 수행할 수가 있었다면, 그쵸? 있었다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조금 더 거의 더 빨리 망했을지도 모르지만 당연히, 그쵸? 이건 뭐 무의미한 if다 보니까. 근데 조금 더 보호가 됐을 수도 있는 거죠. 그쵸? 그렇다 보니까 맞아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영화에서 주는 스테레오티피컬한 이미지도 있는데 그것도 뒤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일대 마피아가 이제 이러한 오늘날의 국제범죄라는 것들을 실시함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토양을 깔아줬고 또 해서는 안 되는 짓들도 잘 보여줬습니다. 그쵸? 잘 해서는 안 되는지까지 잘 보여줬다 보니까 오늘날의 국제범죄 조직들은 전부 다 기업화되고 분업체계를 갖고 가고 조직 내 통제력을 구성하는 것에 굉장히 중요하게, 그쵸? 이 통제력은 이제 언제나 이제 중앙 집권적이고 하이라키한 통제, 그쵸? 피라미드식의 통제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 내가 통제할 수가 있어야 된다, 최소한의 통제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왜냐면 마피아들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걸 보여줬잖아요. 내가 마피아라고 인식을 하고 우리 패밀리 내 악수 한두 번으로 우리가 진행되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이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반면교사가 되었다. 교과서가 되었다. 이렇게 보여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 국제범죄 트렌드 같은 경우는 이제 90년대 아까도 말씀드린 안보 위협을 급부상하면서 집중적으로 맞은 상태고요. 이미 그죠? 이미 어느 정도 쇠락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2000년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GWT 그죠? 글로벌 워 온 테러리즘과 개시와 함께 초국가 범죄 조직의 적자 생존에 극명화되었어요. 살 놈들은 정말로 고도화되던가 아니면 죽던가 그쵸. 그래서 지금은 오늘날 말씀드린 거는 그 살놈들 살아남은 놈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많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른 INSA들 그쵸. Illegal Non-State Actor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테러 조직도 여기 들어가 있고 반군들, 군벌들 등등들과 함께 뭐 이런 국제범죄 조직들도 같이 들어가, TOC들도 같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들과의 다른 점은 뭐다? 바로 극도의 사익 추구입니다. 다른 애들도 사익 추구를 해요. 테러 조직도 사익 추구를 하고 반군도 사익 추구를 하고 군벌도 사익 추구를 하고요. 그죠? 다 사익 추구를 하는데 궁극적으로 그 사익 추구를 왜 하냐라고 한다면 테러 조직 같은 경우에 우리가 어떤 정치적 변혁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죠? 반군은 현대 정치 체제를 뒤집어 엎기 위해서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정치 체제를 임플리멘트 하기 위해서 그렇죠? 군벌 같은 경우에는 나의 정당성과 나의 정치성과 나의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익을 추구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현대적인 국제범죄 조직은 뭐죠? 사익 추구 그 자체입니다. 사익 추구가 그 목표예요. 그게 목표인 겁니다. 다른 애들은 그 돈을 이용해서 뭘 해야겠다라는 게 있는데 얘는 그냥 돈을 버는 게 목표인 겁니다. 그렇죠? 이런 거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를 주로 하는 것들이 이제 우리가 국제범죄 조직이다라고 말하면 마약, 인신, 그쵸? 그다음에 무기, 동식물에 대한 밀수와 밀매, 그쵸? 그다음에 그냥 일반적인 밀수와 밀매도요. 예를 들면 소비재나 일반적인 생활 기호, 생활 필수품 같은 것들이 없는 지역에다가 이런 것들 독점적으로 제공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냥 일반적인 밀수와 밀매도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는 편이고 또 더 유명한 거 은행과 고리대금업, 그쵸? 이건 원래 돈 장사, 돈놀이 하는 것들이 굉장히 유명하죠. 우리 여러분들 광고 많이 나오는 모르겠어요. 요즘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그 막 러시안 캐시 막 이런 것들 그쵸? 사금융들 제2, 제3금융권들 그쵸? 제3금융권이라고 말씀드릴게요. 그쵸? 이런 애들이 산화머니 그쵸? 이래들 전부 다 여기에 기반을 한 겁니다. 전부 다 여기에 기반을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도 그쵸? 그렇다 보니까 그들이 뭐 귀여운 캐릭터를 앞서 내세우고 뭐 광고를 그래도 믿을만한 기업은 이런 데밖에 없잖아 이딴 식으로 광고를 해도 그들의 근본은 다르지가 않다라는 거 여러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CF도 산화 그 유명하죠 그쵸? 굉장히 그네들이 이제 국제범죄 트렌드의 일종이고요. 또 그 외에 불법적인 영리를 추구할 수 있는 모든 분야에서 이제 현재 국제범죄가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다 인식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제범죄 조직을 할 때는 그러면 이런 것들만 다루는 애들을 우리가 조금 어떻게 보면 좀 바운더리를 좁게 설정을 해놓는 편이에요. 왜 그러죠? 왜 마약, 인신, 그 외에 죄송합니다. 무기, 동식물, 밀수, 밀매, 은행, 고리대금 왜 이런 것들로 조금 바뀔까요? 어떤 식으로 왜 이런 걸로 조금 제약을 많이 할까요? 왜냐면 초국가 기업이라던가 그쵸? NGO들인가 이런 애들도 불법적인 일을 저질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추구하는 사업의 영역이라는 것들은 이런 많은 나라에서 불법으로 규정해 놓은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되시나요? 어떤 초국가 기업이 예를 들어서 나이키가 위구르 지역에서 사람들에게 노예 노동을 시켜서 옷을 만들었어요. 나이키가. 근데 그러면 걔는 왜 국제범죄 조직이라고 말하지 않죠? 결국에는 뭐죠? 옷을 만들어 판다라는 합법 영역에서의 사업 활동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합법적인 사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 모호한 그런 그 불법 행위를 저지른 거다 보니까 그렇죠? 근데 마약은 합법 행위 자체가 아니잖아요. 인신매매 아니잖아요. 그렇죠? 무기 밀매 대부분의 나라에서 금지되어 있고 그렇죠? 동식물의 자유로운 이동 이것도 대부분의 나라에서 금지되어 있죠. 그렇죠? 밀수 밀매 말할 것도 없고요. 은행과 고리대금 이것도 말할 것도 없죠. 그렇죠? 근데 이거가 주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다이아 캐고 이런 것들도 포함됩니다. 이거 그 광산업 같은 거에도 굉장히 많이 진출되어 있는 편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전부 다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불법적인 방식을 통해서 불법적인 이익을 저질러서 또 불법적인 어떠한 서비스나 재화를 이동시키고 그걸 판매 소비함으로써 어떠한 이득을 보는 사익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초국가 기업이나 아니면 NGO들이 실시하는 그러한 불법 행위와는 우리가 구별을 하기 위해서 이런 작은 바운더리를 설정해 놓은 거다. 이런 작은 스코프로 접근하는 거다라고 여러분들 인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요? 범죄 조직들 같은 거 우가리스탄 것도 제일 좋아하죠. 그래서 지금 마이크님께서 굉장히 좋은 발제를 해주셨는데
그런 혼란한 나라에서는 이런 범죄자들이 살아남기가 어렵나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그거를 설명드리는 게 핵심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엄청나게 다양한 설명들을 드릴 예정이다 보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찬스가 나올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해부터 조금 많이 보여드리면 될 것 같아요. 오해를 많이 하고 계시죠, 그렇죠? 이런 범죄 조직, 특히 이제 마약을 좀 위주로 오늘 다뤄볼게요. 마약 조직이다, 좀 마약 밀수 밀매다, 뭐 요러면은 요런 이미지를 좀 많이 생각하시죠, 여러분들? 오해 맞아, 그죠? 그죠? 오해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굉장히 좀 후줄근한 이 카라가 넓은 셔츠를 입고, 그쵸? 화려하게 좀 입고, 그다음에 총을 막 들고 다니는 그런 것들, 막 돈 쌓아놓고 옆에 마약 쌓아놓고 막 이렇게 막 코로 흡입하고 막 요런 느낌들, 이런 건 이제 문화 컨텐츠에서 이런 식의 이미지를 계속해서 재생산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어, 좀 편견을 많이 갖고 계신다, 그쵸? 요런, 왜 꼭 고무줄로, 그쵸? 왜 꼭 고무줄로, 왜 꼭 돈을, 사실 요것도 좀 편견을 잘못 갖고 온 게, 제가 이런 돈 다발보다 어떤 식으로 더 많이 하죠? 어떤 식으로 돈을 많이 보관하죠? 마약, 특히 마약 조직 같은 데서, 그죠? 비닐에 싸거나, 무게 말고 이걸 약간 이렇게 좀 돌돌돌 말아요. 돈을 돌돌돌 말아서 100달러짜리를 고무줄로 이렇게 묶어서, 그쵸? 그거를 이제 손에 이렇게 쥐고 다니기 쉽게 하려고, 그쵸? 겉에 안 보이자 원통형으로 돈을 말아서, 그쵸? 그런 게 사실 이제 굉장히 스테레오티피컬한 마약상들의 모습 중에 하나고요. 트렁크 가방 같은 것들은 이제 약간 좀 대부 더 옛날, 약간 좀 이제 80년대 90년대 스타일, 약간 돈 트렁크 가방 같은 거, 그런 것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근데 문화 컨텐츠 때문에 이제 특히 마약 조직 같은 거다 하다 올드스쿨이죠, 그렇죠? 하면 요게 실제로 있었던 거 맞습니다. 왼쪽 사진 같은 경우는 실제로 1990년대에 찍혔던 이제 콜롬비아의 마약 조직 중에 하나 사진이 있고, 오른쪽은 이제 영화의 한 장면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영화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요런 이미지들을 좀 많이 나온다. 저는 없고요, 당연히. 하지만 흑인 한 분은 존재하는 게 보이시죠? 이런 인종도 그런 것도 없이, 자기 왼쪽에는 동양인 같이 생기신 분도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무슨 조직인지 다 찾아보고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좀 모른다고 말씀드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고, 요거는 이제 좀 편견이다, 여러분들. 오늘 이 편견을 조금 깨부셔 드릴 거다. 요렇게 한 가지 설명을 드릴 거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마약 카르텔을 다른 범죄 조직에다가 미러 이미징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요거는 이제 또 여러분들이 요즘 최근이다라고 알고 계시는데, 이것도 좀 한물 간 겁니다. 어떤 거죠? 요즘 마약 조직 근황 하면서 글들이 좀 많이 올라오죠. 그쵸? 그러면서 막 되게 택티컬한 장비들 많이 입고, 그쵸? 그림자 정보 부문 온다에 나오는 저것처럼 막 코로나 막 구호 물품도 전달해주고 막, 그쵸? 완전 군대처럼 해가지고 콰시 거버먼트처럼 막, 그쵸? 요런 것, 이거 마약 조직이에요, 이거. 여러분, 이거 게릴라 아닙니다. 파크 같은 게릴라 아니에요, 이거. ELN 같은 그런 게릴라 아닙니다. 근데 뭐 이런 이미지도 많은데, 요것도 근데 마약 카르텔 일부가 실제로 이렇긴 한데, 그쵸? 이렇긴 한데, 요거 정도로 알고 계신 분들도 많아요. 그쵸? 요거 상자는 마약이 아니라요, 코로나 구호 물품입니다. 상자 안에 코로나 구호 물품이 들어있고, 그걸 누가 전달했다? 마약 조직들이 전달해주는 겁니다. 마약 조직들이 전달해주고, 안에 뭐 생필품들도 들어가 있고, 뭐 애들 학교도 지어주고요, 그쵸? 뭐 이런 것들. 근데 이건 사실 마약 카르텔들만 하는 굉장히 특이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쵸? 학교도 짓고, 일자리도 만들어주고, 공장도 짓고, 외국 기업도 유치하고 그래요, 실제로. 그쵸? 외국 기업들과, 그래서 뭐 이를테면 옛날 그거 있었죠. 그 남아공의 광산 기업에 있는, 제가 이름 까먹었어요. 남아공의 광산 기업 하나가 그 에콰도르에 있는 그 철광석이었나, 제가 그 케이스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무튼 남아공 광산기업 하나가 어디에 진출하는데 이런 마약 카르텔들한테 소개받고 로비해가지고 거기에 실제로 진출하고, 그래서 정치적으로 문제되고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이건 사실 모든 국제범죄 조직들이 갖고 가지는 트렌드는 아니라는 것도 한 가지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외국 기업 유치해서, 그래서 거기 일자리도 만들어서 지역민들한테 뭐 하고, 이런 것들도 있긴 있다. 이건 사실다. 이것도 존재한다. 이것도 존재하지만 다 이런 건 아니다. 요즘 트렌드가 뭐 전부 다 이렇다는 건 아니다 라고 설명드리면 될 것 같고, 또 다른 것들, 이제 범죄 산업의 음성적인 본질 자체를 약간 좀 몰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저도 그렇고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이제 뭐 범죄 쪽, 이쪽은 제가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요번에 공부 많이 했습니다. 이거 준비를 하면서. 그렇죠? 이런 식의 조직도 많이 보였죠. 시날로아 카르텔이라고, 이제 멕시코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권력이 강한 마약 카르텔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서 이런 식의 이런 조직도들도 많이 그리고 뭐 엄청나게 다양한 이런 막월월그 체포 영장 같은 것들도 발부를 하고요. 그렇죠? 이런 건데 이런 건데 이런 거 보시면 여러분들 뭐라고 보이시죠? 이 조직 구성이 어떻게 된 것처럼 보이시죠? 이 조직이 어떤 영상처럼 보이시죠? 어떤 형태로 구성된 것도 피라미드형 같이 보이시죠?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고, 그쵸? 기업화된 것처럼 보이고 그런데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고요. 엄청나게 분산 점조직화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제가 갖고 온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2호, 그쵸? 2호라는 요 이제 보스, 그쵸? 보스가 직접 운영하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습니다. 여기 한 명밖에 없어요. 레오나르도 피네다 아르멘타라는 녀석, EL20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녀석입니다. 이 친구만 운용을 하지 이 외의 모든 사람들은 앞서 보여드렸던 그 마피아의 형태처럼, 그쵸? 마피아의 형태처럼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놓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계속해서 노출이 되다 보니까 이런 마약 카르텔 같은 것들이 굉장히 조직화가 많이 되어서 막 엄청나게 막 응집력이 강하고, 또 게다가 오른쪽처럼 보시다시피 마약, 특히 마약으로 봤을 때는 마약 생산과 정제와 유통과 판매까지 이 조직이 하나에서 다 하는 것처럼 인식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위에서 마이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바로 그겁니다. 우가리스탄 같은 동네에는 이런 범죄 조직들이 들어가기 어렵나요? 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쵸? 이런 범죄 조직들이 안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왜 주주면 되니까. 그 지역에서 그 지역에 있는 현지인들한테 팔라고 우리가 업무 협약을 맺고 계약서를 쓰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들어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현대 범죄 조직은 기업화, 분산화, 그쵸? 조직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우리 멕시칸들이 거기에 가서, 우가리스탄에 가서, 그쵸? 뭐 우간다 같은 데 가서, 콩고 같은 데 가서, 그쵸? 뭐 잠비아 같은 데 가서, 소말리아 같은 데 가서 우리가 거기서 마약을 굳이 유통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다 외주에 누순이 연결되어 있나요? 모르겠습니다. 브레이킹 배드는 뭔지 잘 몰라서. 아무튼 근데 다 그래요. 그거 굉장히 고증을 잘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것도 맞아요. 폭력을 대행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음성적 본질을 약간 좀 뭘 이해하고 있어서 오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시나울라 카르텔 막 이런 데에서 보면 뭐 마약 생산도 하고 막 얘들이 마약 만들어 막 몇십 톤 만들어가지고 어디를 미국에 보낸 다음에 미국에서 그 돈을 빨아와가지고 막 어디 창고에다가 막 쌓아놓고 달러를 막 창고에다 쌓아놓고 막 이런 거 잘못 생각하고 계신 거라는 거죠.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래서 음성적으로 굉장히 이제 이해를 하지 못하도록, 이해하기 어렵도록 우리가 미디어의 노출도 굉장히 많이 받았고요. 그렇죠? 아, 그게 브레이킹 배드라는 미국 드라마에서 나온 이미지인가요? 굉장히 제가 잘 골랐네요. 그러면 이것도 제가 사실 음성적인 본질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로 굉장히 좋은 사진을 제가 갖고 왔는데 짤이라서 이 드라마 장면이었다니 더 좋네요. 왜냐면요, 마약을 또 생산을 이런 식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막 되게 막 이런, 우리 영화 아저씨 보셨나요? 영화? 그죠? 아저씨 같은 데 보면 거기도 이제 막 방독면 같은 거 쓰고 막 마약 제조하고 막 음습하고 막 이런 형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걸로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우리가 이 범죄 산업이란 것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오해하도록 만드는 대표적인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뒤에서 다 보여드릴 거예요. 실제로 어떻게 되는 건지, 그렇죠? 실제로 어떻게 되는 건지 다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오른쪽 아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로 저건 이제 코카를 생산하고 있는 장면, 코카를 키우고 있는 장면인데요. 코카 잎을. 근데 이렇게 이런 것들 많이 생각하시죠? 약간 영화 무슨 SF 영화에 나온 것처럼 태양등 같은 거 달고 막 온실 같은 거 만들어서 지하실에서 막 키우고 막 이런 것들, 그렇죠? 그 실내 재배 막 키트 같은 것처럼 막 해가지고 되게 막 사이버네틱한 그런 것들로 막 이렇게, 실제로 이거는 실제 그런 포인트긴 한데 식물 공장이죠, 그죠? 식물 공장, 그런 식의 좀 잘못된 형태로 많이 인식이 우리가 잘못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범죄 산업이라는 게, 이런 국제 범죄 조직들에 대한 이해도 굉장히 막 하이테크하고 막 이 한 개의 조직이 막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엄청난 거대적인 거대 기업, 막 사실상 기업에 준하는 형태의 막 그런 거라고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실체는 그렇지 않다. 마약을 중점적으로 한번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일단 현실 가장 첫 번째는 구조의 이해부터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구조의 이해부터 해주셔야 되는데 이 구조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눠집니다.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눠져서 하나는 인맥 집단, 그죠? 이너서클 타입의 구조, 그죠? 또 하나는 패밀리 타입, 중앙 외부 임명 구조, 그죠? 그다음에 마지막 다이렉트 인플루언스 타입. 이 세 가지로 나누는데 이건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기본 구조는 이 세 개 다 똑같습니다. 어떤 형태냐? 요런 형태예요. 지금 여러분들 보고 계신 요 형태입니다. 피라미드 두 개가 붙어 있는 거예요. 피라미드 두 개가 붙어 있는 형태인데 수많은 농장들이 어디에다가 납품을 한다? 정제 공장들에다 납품을 해요. 그럼 그 정제 공장에서 만들어진 수많은 마약들이 이제 누구한테 보내진다? 중앙에 있는 밀수 조직한테 보내진 겁니다. 그럼 밀수 조직이 그걸 받고 자 본인들의 커넥션들을 전부 다 동원을 해서 현지 판매책들한테 그 자기들의 마약을 보내고, 그쵸? 근데 그 현지 판매책들이 현지의 소비자들한테 마약을 제공해주는, 그쵸? 마약을 판매하고, 그럼 그 대금이 그럼 다시 밀수 조직으로 들어갈까요? 그 대금이 밀수 조직으로 다시 들어갈까요? 중앙에 있는 이 중앙의 오렌지색 밀수 조직에 다시 돌아갈까요? 이 소비자들이 낸 돈이? 어떻게 생각하죠, 여러분? 그렇게라고 보셔도 안 들어간다? 그럴 것 같다? 그쵸? 그건 그냥 현지 판매책을 먹는 겁니다. 현지 판매책이 먹는 거예요. 그쵸? 안 돌아갑니다. 소비자들이 낸 돈, 그 내가 마약 오늘 5g을 샀다 해가지고 제가 오늘 10만원을 냈습니다. 그럼 그 10만원이 밀수 조직까지 안 들어가요. 현지 판매책이 먹는 겁니다. 그거는. 그럼 현지 판매책은 밀수 조직한테 받아올 때 그것보다 조금 더 싼 가격에, 그쵸? 밀수 유통업체입니다. 도매 소매랑 똑같아요. 이게 전부입니다. 이게 근데 대신 이 각각의 농장과 정제 공장과 현지 판매책들이 이 중앙에 있는 밀수 조직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한 가지 꼭 주의하셔야 되는 포인트가 바로 밀수 조직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마약을 생산하는 조직이 아니에요. 밀수만 해주는 녀석들입니다. 근데 이 밀수 조직이 밀수라는 게 너무 어렵다 보니까 많은 권력을 갖고 있게 되는 거지. 그쵸? 수입 업체처럼, 그쵸? 배송 대행 업체처럼 그게 그 배송이 너무 어려우니까 이들한테 집중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그쵸? 그것처럼 보이는 거지 이들이 실질적인 통제력을 갖고 있는 경우는 많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맥 집단, 이너서클 타입의 밀수 조직과 범죄 산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냐면요, 농장 주인이랑 정제 공장 주인이랑 밀수 조직 주인이랑 현지 판매책이랑 얘네들이 서로 그냥 인맥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쵸? 인맥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이 사업하자, 우리 같이 대한민국에다가 마약을 팔자 해가지고 모인 겁니다. 그건 이제 이너서클 타입의 형태예요. 그쵸? 이너서클 타입의 형태예요. 패밀리 타입은 뭐냐면요, 밀수 조직이 권력이 너무 세지다 보니까, 그죠? 일반적인 사업이랑 똑같아요. 컨소시엄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컨소시엄은 똑같아요. 그쵸? 그래서 이를테면은 여기 가운데에 이걸 다 안에 있는 우리 한글들을 다 지우고 여기에 가운데에 이마트 넣고, 그쵸? 이마트에다 제공하는 여러가지 유통업체들 넣고, 그 다음에 유통업체들에 납품하는 여러가지 농장 이름 쓰면은 현대적인 물류 시스템과 똑같아집니다. 그죠? 상품이 마약인 것 빼고는 현대적인 그 메커니즘과 똑같아요. 즉 밀수 조직은 마약 농장에 대한 직접적인 컨트롤 권한은 없는 겁니다. 일단 요 단계에서는. 그쵸? 두 번째, 중앙 외부 임명 같은 경우는 뭐냐면요, 밀수 조직에서 아까 그거랑 똑같아요. 농장 주인이랑 정제 공장 주인이랑 밀수 조직의 장과 또 현지 판매책 이 넷이 모여서 같이 사업을 한 것까지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농장이 실질적으로 잘 돌아가고 우리가 원하는 생산량을 뽑아낼 수 있도록 누군가가 파견되고, 정제 공장이 잘 돌아가는지 누군가가 파견되고, 그쵸? 현지 판매책이 잘 돌아가는지 누군가를 파견하면은 그거는 패밀리 타입으로 변하게 된 겁니다. 그쵸? 마약 커미사르가 생기는 거예요. 정치 장교가 생기는 것처럼 우리 구소련 시제, 그쵸? 감찰 보내는 그 경우에는 관계가 어떻게 된 거죠? 농장 주인과 정제 공장 주인과 밀수 조직의 장과 현지 판매책의 관계가 어떻게 바뀌었다는 신호죠. 그건 어떻게 바뀌었다는 걸 우리가 인식할 수가 있죠. 그쵸? 약간 피라미드식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죠? 약간의 상하 관계가 생겼다는 거예요. 정확합니다. 그쵸? 대부분의 국제 범죄 조직들, 초국가 범죄 조직들이 이 패밀리 타입을 쓰고 있어요. 패밀리 타입에 멈춰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쵸? 그래서 여전히 농장 주인과 정제 공장 주인과 밀수 조직의 장과 현지 판매책들이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게 맞아요. 그쵸? 권력을 휘두르고 걔네들도 이 조직, 이 전체 구조 내에서 보면은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녀석들이 많습니다. 근데 사실 진짜 대박 힘이 많은, 진짜 제대로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 거죠? 밀수 조직이 갖고 있는. 그래서
힘이 분산되어 있는 건 맞는데, 인맥 집단처럼 힘이 분산되어 있는 것 자체는 맞는데, 그것까지 맞는데 그 힘의 강도에는 약간 차이가 생긴 형태가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관측이 되는 형태입니다. 여러분들 그 영화 그것도 혹시 보셨나요? 그 친구 토마디 나오는 영화였나요? 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퓨리오사 나오는 영화 이름이 뭐였죠? 옛날에 멜 깁슨이 주연이었던 매드맥스, 그쵸? 매드맥스 보시게 되면 거기 그 악당들 있죠, 그쵸? 악당들이 정확히 이 패밀리 타입 형태입니다, 그쵸? 패밀리 타입 형태예요. 그래서 그 중앙에 그 돼지가 있고요, 그쵸? 그 돼지가 있고, 뭐 무기 농장 주인도 있고, 뭐 연료를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녀석도 있고. 그런데 사실 그 친구들도 권력이 엄청나게 강력한 건 맞지만, 그 원래 제일 악당, 그쵸? 매니터 블랙 파머, 그렇죠? 잘 알고 계십니다. 그 캐릭터 이름까지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거는. 그렇다 보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그 악당보다는 권력이 조금 약한 거죠. 그죠? 임모탄 조, 그죠? 그 친구보다는 약간 권력이 약하잖아요. 그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가 다이렉트 인플루언스 타입이 이제 중앙의 강압인데요. 이건 이제 완벽하게 피라미드 형식으로 바뀌었을 때입니다. 근데 왜 이 중앙의 강압 형식이 많이 관측되지 않을까요? 특히 마약 조직들 사이에서. 이 마약 조직들 사이에서 이 밀수 조직이 그렇게 힘이 세다면 더 힘이 계속해서 세져서 이 농장과 정제 공장까지 전부 다 컨트롤하게 되나요?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정확합니다. 뱀의 머리를 잘라버리면 되기 때문에. 어그로를 끌게 되니까, 발각하기 쉽게 되니까. 정확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농장을 단속 나가요. 농장 단속 나가서, 아 여기 왜 이거 왜 키우고 계세요? 이거 코카 왜 키워요? 아 이거 코카 키운 게 저희 인업 패밀리가 시켜서요. 그쵸? 그러면 그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너무 쉽게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죠? 머리까지가 들키기가 너무 쉬워지고 노출이 너무 많아져요. 그렇게 되면. 그쵸? 그렇게 되다 보니까 중앙의 강압을 실제로 달성한 조직들이 많습니다. 중앙의 강압을 달성한 다이렉트 인플루언스 타입의 조직으로 발전한 조직들이 전 세계에 수도 없이 많아요. 아니, 많았었어요. 왜 과거형이죠? 왜 과거형이죠? 다 죽였으니까. 그러면 그렇게 중앙 집권 형식으로 했던 조직들은 다 죽었으니까. 그래서 다이렉트 인플루언스 타입의 범죄 산업이 많이 없는 편입니다. 그죠? 그런 놈들이 이미 다 죽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수많은 범죄 조직들이 그 약한 정도의 응집력을 가지고 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앙 외부 인명식의 패밀리 타입의, 그죠? 패밀리 타입의 형태로 구성이 많이 되는 편이고, 게다가 또 이제 현지 판매책도 사실 조금 더 멀어지는 경향이 많습니다. 현지 판매책은 더 외주를 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외주를 더 많이 줘요. 왜 그렇죠? 현지 판매책이 지금 요 회색 네모가 왜 현지 판매책까지는 포함이 안 돼 있을까요? 왜 현지 판매책까지는 포함이 안 돼 있을까요? 옛날엔 포함돼 있었어요. 참고로 옛날에는 한 10년 전만 해도 여기가 포함돼 있어요. 리스크가 커서 그렇습니다. 리스크가 커서 그래요. 정확해요. 끊으면 그만이야도 그만이고, 그것도 맞는 말이고요. 어떤 리스크가 문제냐면요, 내 현지와 내 현지, 그냥 밀수 조직이 생각하는 현지, 여러분 남미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 남미와 예를 들면 한국 사이에, 그죠? 뭐 예를 들면 뭐 콜롬비아와 한국 사이에 연결점이 생기게 되면 그 두 나라가 공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쵸? 맞아요. 근데 지금은 물건 떼다 파는 그럴듯한 부정을 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현지 판매책은 점점 더 외주화를 시키는 경향이 많은 거예요. 외주화를 시키는, 점점 외주화를 많이 시켜서 버닝썬이 이제 여긴 겁니다. 이 원래 소비자와 이 현지 판매책 사이에도 수많은 현지 판매책들이 또 있어요. 그쵸? 그래서 마약 가격이 높아지는 겁니다. 사실 마약은 싸요. 마약 진짜 쌉니다. 그쵸? 근데 그 버닝썬은 이 소비자와 그 말단에 있는 현지 판매책 그냥 하나의 작은 부분인 겁니다. 이 뒤에 있는 이 진짜 밀수 조직들은 아예 뭐 연관도 안 되는 피레미 사건 중에 하나인 거죠, 사실. 그쵸? 근데 거기 그 과정에서 경찰도 개입이 되어 있고, 검찰도 개입이 되어 있고, 엔터 산업도 개입이 되어 있고, 막 그렇다 보니까 규모가 커 보이는 것일 뿐이지, 사실 이 범죄 산업의 일군들이 노는 물은 이미 이제 미국 특수부대랑 교전을 벌이는 그런 수준입니다. 여기는 이제 그 테러랑 똑같아요. 테러리즘 트렌드 들으셨던 분들 알고 계시죠, 그렇죠? 테러리즘 트렌드 들으셨던 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1부 리그에 노는 애들은 이제 미국 특수부대랑 싸우는 애들입니다.
이해되죠? 그죠? 테러 1군 알고 계셔? 알카에다, JNIM 지금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는, 그쵸? 뭐 IS 계열 지금 많이 내려갔지만 뭐 이런 친구들이랑은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인 거죠, 그쵸? 이런 것들이다 보니까 명문 구단이다, 진짜. 진짜 이제 뭐 트로피는 한두 개씩 있는, 그죠? 알카에다 같은 경우에는 세계 무역 센터라는 트로피를 갖고 있는 말도 안 되는 거대 구단이죠, 그쵸? 그렇다 보니까 이런 식의 이해를 하시면 너무나도 좋을 거. 진짜들이다 이렇게. 그래서 구조적으로 약간 이런 식으로 너무 현대화되어 있고, 그쵸? 너무 그렇게 되어 있죠. 이게 어떤 거죠? 너무 기업화되어 있고, 그죠? 분권화되어 있고, 분산되어 있죠, 그쵸?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는 게, 이제 현대적인 이제 범죄 산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이해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특히 마약 조직들이 좀 게릴라 전쟁화가 많이 되었어요. 게릴라 전쟁 이론 여러분들 가장 유명한, 제가 좋아하는 단어기도 한데요. 뭐죠? 그 마오쩌둥이 했던 말이긴 한데, 그쵸? 해방구 개념도 있습니다. 해방구 개념도 있기도 하고요. 결국에는 인민이라는 물 속에 사는 물고기다라는 그런 격언이 있죠. 그쵸? 게릴라는 마약 조직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마약 조직이 그렇게 되고 있어요. 결국에는 우리도 시민 사회가 건강해야 마약 조직도 잘 돌아가는 거예요. 왜? 건강한 시민들이 약을 많이 해야 수익이 늘어나고, 첫 번째. 두 번째, 그 건강한 시민들이 많아야 우리가 마약 농장도 운영되고 공장도 운영되다 보니까, 그쵸?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마약 조직들이 게릴라 전쟁을 수행하는 것처럼 조직이 운영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져요. 그쵸? 정말 많아집니다. 진짜 파르티잔화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마약 시스템이 이제 옛날에는 마약을 생산해서 마약을 유통하고 마약을 빨고 누가 그쵸 사람이 골골대고 연예인들이 마약 사건이 나고 뭐 이런 느낌이었다면은, 사실 그 이면에는 진짜 게릴라 전쟁, 대반란전을 수행하는 것처럼 수많은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전과 선전전들 같은 것들도 같이 이제 혼합이 되어서 시행이 되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그거랑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제 법 집행기관을 한번 여기에다가 오버랩을 시켜본 거예요. 밀수 조직이란 녀석만 특이하게 국내 법 집행기관의 영역 안에 굉장히 모호하게 존재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그죠? 엄청 모호한 형태로 존재해 있어요. 그래서 왜냐면은 이제 농장이나 정제 공장 같은 거는 물리적인 위치가 어디가 특정이 돼야 되다 보니까, 그죠? 물리적인 위치가 특정이 돼야 하다 보니까 어떤 특정 국가의 국내 법 집행 기관이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정보기관들이 마약 수사에 발을 걸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현지 판매책과 소비자들도 어떤 특정 국가 안에 있다 보니까, 그죠? 어떤 특정 국가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영토라는 거는 없다 보니까, 그죠? 없다 보니까 당연히 국내 어떤 법 집행 기관 내에서 우리가 컨트롤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밀수하는 그 조직은, 밀수한다는 그 조직은 어디에 무슨 우리가 등기 내고 등록을 하고 다니나요? 없죠, 그쵸? 점도직화되어 있고 그들이 본인이 그 밀수 행위에 가담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쵸? 그렇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국내 법집행 기관들끼리의 공조를 가능하게 해주는 여러 가지 국제 법집행 기관들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다? 이 국제 법집행 기관들의 권력이 센가요? 이들이 정말 세계 경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파워를 갖고 있나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 밀수 조직들은 잘 살아남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만화에서만 가능한 거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UNODC 유명하죠. 그렇죠? Organization of Drug and Crime. 그렇죠? 이건 유엔의 핵심 부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인터폴 굉장히 유명한 조직이죠. 근데 이놈들이 이제 뭘 해줘야 된다? 이 여러 국내 법집행기관들, 그 다음에 정보기관들, 그 다음에 또 유관기관들과 협조를 받아서 이런 밀수 조직들, 전 세계에 이제 암약하고 있는 그 밀수 조직들을 잡아서 조져야 되는데 못 조지는 거. 왜? 힘이 없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그리고 게다가 요런 측면도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요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거 조금 안 좋은 건데 현실주의 정치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미국은 중국의 약쟁이들이 많이 생기는 거를 국익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긍정적인 행위라고 볼까요? 아니면 부정적일 거라고 생각하는가요? SFP죠. 그쵸? 반대로 중국은 미국의 약쟁이들이 많아지는 건 중국 입장에서는 그것도 ESFP인 거죠. 그쵸? 그렇다 보니까 이 국제 법집행, 특히 또 이 마약 시스템을 대응을 하는 국제 법집행 기관에서는 이게 서로 정치 무기화가 되어 있고, 그쵸? 그 다음에
이게 외교 무기화를 시킬 수 있는 요소이다 보니까, 그쵸? 그렇다 보니까 오퍼레이션이라는 건 약간 좀 많이 나간 거고, 그쵸? 거기 이거는 사실 다 조작된 거야. 이건 다 일부러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라는 거는 아직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지만, 그게 실제로 그 어떤 국가의 주도로 진행되는 게 아니더라도 그렇게 나쁜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이유인지 무슨 느낌인지 알기, 그쵸? 거래 카드용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할 수가 있다 보니까, 그죠? 송환 안 해주고 협조 안 해주고, 그쵸? 그리고 장기적으로 또 국가 대전략의 관점에서 이득이 되는 일이 될 수가 있다 보니까, 그쵸? 부수 효과가 달달하다. 우리가 직접 하진 않더라도, 물론 직접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그리고 직접 하고 있다는 여러 가지 증거들도 많지만, 일단 저희는 음모론을 믿지 않으니까요, 저희 인텔로폴트에서는. 그쵸?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 일단 빼놓고, 그렇죠. 그런 거 빼놓고, 이게 하이브리드전 맞아요. 정확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국가의 기본적인 역량을 낮추고 생산 가능 인구를 말소시키는 겁니다. 이게 사실 생산 가능 인구를 마약 중독자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국가의 가치를 생산해, 여러 가지의 부가가치를 생산해낼 수 있는 유의미한 인력이라는 게 상실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북한은 진짜로 하고 있기도 하고, 북한은 국가 산업 중에 하나가 마약 재배하고 판매하는 게 국가 산업이니까요. 그렇죠. 그거는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국제 법집행 기관에 이런 마약 관련 공조가 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너무나도 어렵다는 거죠. 그죠? 그렇다 보니까 밀수 조직이 너무나도 많이 성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된 밀수 조직이 자신들의 패밀리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뭐도 이제 관리하기 시작한다? 어떤 것도 관리하기 시작한다? 시민 사회를 관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특히 어느 쪽에? 현지의, 우리가 생산되는 곳에 시민들을 관리하기 시작해요. 그림자 정부 붐이 왔다라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경쟁 발생이라고 제가 써놨잖아요. 시민사회와 이제 농장 사이에 이 경쟁 발생이 어떤 경쟁이 발생되었다라고 여러분들 인식을 하시면 되냐면요, 시민사회 내에서 내가 우리의 약한 국가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내 피부에 와닿는 밀수 조직을 따를 것인가 라는 경쟁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 시민사회 내에서 내가 어떤 거버넌스에 충성해야 될지를, 그렇죠? 내가 어떤 거버넌스를 따라야 할지에 대한 경쟁을 발생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미친놈들이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내가 그래도 내 피부에 더 많이 와닿는, 오늘 나한테 코로나 구호 물자를 전달해준 정부가 아니라 누구? 어쩌고 저쩌고 패밀리, 인업 패밀리의 명령을 따라야겠다. 그래서 농장에 가서 일을 열심히 하고, 정제 공장에서 마약을 열심히 정제하고, 그쵸? 그 다음에 그걸 또 열심히 수출하는 데 동원이 되는, 그쵸? 그런 식의 게릴라 전쟁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들 이제 게릴라 전쟁 관련해서 많은 지식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쵸? 전쟁에 워낙 관심이 많으시다 보니까, 게릴라 전쟁의 가장 큰 이제 미군의 그 캐치프레이즈 기억나시나요? 이제 카운터 인셜전시 작전의 하트앤마인드라고들 옛날 개념이긴 하지만, 그쵸? 하트앤마인드라는 거죠. 그쵸? 그런데 이 하트앤마인드라는 것을 밀수 조직이 너무나도 잘 건드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그렇다 보니까 마약 산업은 점점 더 많이 팽창을 하고, 국가의 거버넌스는 점점 줄어들고요. 그쵸? 은이냐 납이냐, 그쵸? 그런 것들을 이제 밀수 조직이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밀수 조직에서 운영하는 그 마약 조직원들이 옛날 같았으면 이제 일반 시민들 괴롭히고, 막 우리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막 괴롭히고, 막 어디 가서 사람들 때리고, 막 그쵸, 막 죽이고, 막 안매장하고, 막 이런 짓 할 것 같은데, 실제로 뭘 한다? 요즘은 실제로는 사이렌 울리면서 도둑들 잡고, 소매치기범 잡아다가 깜빵에 쳐놓고, 그쵸, 구호 활동하고, 홍수 나면은 거기 가서 복구 작업 해주고, 이게 이제 마약 조직원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게 마약 카르텔. 근데 코로나 마스크 주고, 백신 몰래 어디서 밀수해가지고 백신 놔주고, 사람들, 그쵸? 백신 맞으라고 독려하고, 백신 음모론 차단하고, 막 그걸 누가 한다? 정부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고 있다? 마약 조직이 하고 있는 겁니다. 마약 조직이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럼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그래, 마약 우리 조직이 훨씬 더 잘하네, 우리 동네에 있는 인업 패밀리가 훨씬 더 나한테 내 생활에 이득을 많이 주네, 이 젊은 청년들이 놀러 와가지고 우리 농장 구석에다가 코카잎 조금 심는 대신 우리 과수원 과일도 따주고, 그쵸? 농수로도 파주고, 그쵸? 하수로도 파주고, 그쵸? 농기계도 선물해주고, 그러면은 우리 농장 한 켠에다 코카잎 좀 키울게요 하는 것들 당연히 오케이 해준다는 거죠. 그쵸? 그렇다 보니까 이게 게릴라 전쟁화가 되어 있는 겁니다. 게릴라 전쟁이 수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마약과의 전쟁입니다. 이거는
마약과의 전쟁이 맞아요. 왜냐? 진짜 게릴라 전쟁 하는 것처럼 우리가 싸우는. 그냥 정부는 뭐 했어? 정부 뭐 하고 있죠? 부패하고 지들끼리 자리 헤쳐먹고 시민들 억압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죠? 대반란전 그 자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5월, 9월은 무슨 달이다? 대반란전 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게릴라 전쟁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들, 특히 또 마약 조직이 또 그렇다, 그죠? 그것도 그렇기도 하고, 그렇죠. 그냥 홍보도 이렇게 살짝 섞어줬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또 재밌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많이들 남미를 떠올리고 계실 건데 사실 저희 그 네트워크 분석 들으셨던 분들, 네트워크 분석 워크샵 저번 달에 있었죠, 그죠? 들으셨던 분들이 딱 보시면은 생각보다 집중도가 너무 높은 노드가 하나 보이는데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이거 생각보다 너무 집중도가 높은 노드 하나가 존재하는데 아프리카, 특히 서아프리카의, 그죠? 유럽은 소비 시장이에요, 그죠? 소비 시장인데 우리가 미처 잘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집중도가 굉장히 높은 한 지역이 이제 서아프리카 지역이 싹 나오게 됩니다. 저기가 이제 네트워크 분석을 하게 되면 유럽은 소비 시장이다 보니까 빼고요. 이제 중간 시장으로 사실 서아프리카 지역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마약 밀수 밀매 시스템의 지금 핫한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약간 우리 성수동 같은 느낌. 성수동도 한번 갔나요, 여러분? 약간 그런 핫 지역으로, 그쵸? 힙스터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옛날 하면 이제 그죠, 마약 물류 학습하죠. 옛날 하면 여러분 이제 마약 조직이다, 뭐 카르텔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대체로 뭘 생각하셨죠? 남미 생각 많이 하셨죠, 그쵸? 멕시코, 중앙 아메리카 또 많이 생각하죠. 엘살바도르 뭐 이런 데도 생각하죠. 뭐 에콰도르, 콜롬비아, 페루, 칠레 뭐 이런 데 많이 생각하셨는데 이제 거기 맞아요. 여전히 중요한 거 맞고 거기가 굉장히 많은 조명을 받는 곳인 건 맞는데, 아직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많이 좀 가려진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서아프리카와 중앙아프리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유입되는 마약은요, 여러분들, 이 마약 시스템에 지금 동아시아 쪽 파트는 다 어디서 오고 있다? 남미, 그 다음에 아메리카 쪽에서 오고 있다. 그리고 제대로 표현도 안 돼 있어요. 제대로 표현도 안 돼 있어요. 아시아는 뭉뚱그려서 표현되어 있죠, 그쵸? 아직도 아시아는 미개척지입니다. 어느 관점에서 봤을 때, 남미 놈들 관점에서 봤을 때 아시아는 인구 30억의 미개척지예요. 아직도 미개척지입니다. 아직도 개척해야 될 시장이에요, 그쵸? 왜? 지금 유럽이나 북미 대륙에서의 마약만큼 횡행하지 않은 거예요. 블루오션이에요, 그쵸? 경쟁적으로 진출하고 있는 곳입니다. 엘도라도. 요게 그려진 게 2019년이에요 2019년인데도 아직도 이제 동아시아는 뭐랑 지금 합쳐서 표현되고 있죠? 동남아시아랑 동아시아가 합쳐서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올 블루예요, 여기는. 진짜로. 그렇다 보니까 2019년 3년 전 자료인데도 이제 그 정도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약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뭐 마약 청정국이다 그랬던 게 마약 상들한테 관심을 못 받아서였지, 결코 우리나라가 그걸 잘하고, 결코 동아시아 문화가 무슨 뭐 우리가 문화적으로 뭐 마약을 뭐 금기시 여기고 뭐 부모에게 물려받은 신체를 소중히 여기는 개소리죠, 그쵸? 전혀 그런 거 아니고 그냥 관심을 못 받던 지역이기 때문에 이 거대한 마약 산업, 특히 마약 산업이라는 것에, 그쵸, 집계가 안 된다는 것도 뒤에서 설명드릴 거예요. 근데 이 거대한 마약 산업이라는 것에 그냥 조명을 받지 못했던 시장이었을 뿐인 거죠, 그쵸? 전혀 아니었는데, 고로 정부 통제력이 넘어가다. 정부 통제력 강한 나라들이라고 우리 흔히 말하는 러시아, 그쵸? 중국 이런 데도 지금 마약들 퍼지고 있는 거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 위에서 지금 통계 이야기를 해주는데, 중국에 마약 퍼지고 있습니다. 중국에 마약 장난 없습니다. 중국 마약이 또 여기도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가 블루오션이라니까요. 최고의 그거예요. 음성적이고 중국 정부가 공개를 안 해서 그렇지 마약 문제 심각한 걸로 지금 인식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정말로. 특히 어디산 마약? 중동산 마약들이 엄청나게 돼. 마약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사형이 두려운 사람들일까요? 사형이 두려운, 내 인생이 그렇게 소중한 사람들이 마약을 할까요? 내 인생이 그렇게 소중하고 내가 너무나도 좋고 내가 너무나도 막 이렇게 내 인생을 사랑하고 내 자기애가 강한 사람이 마약을 할까요? 그런 문제로 한번 사회심리학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뒤에서 다룰 거예요. 참고로 요거에는 아직 여전히 이견이 분분한 편인데 그건 뒤에서 다룰 예정인데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미 과포 시장을 보면 이렇게 되는데, 특히 그 중에서 보다 서아프리카와 중앙아프리카가 의외의
의외의 꿀 지역이다. 그래서 왜 이게 꿀 지역이 됐냐라고 말씀드리면 이건 UN 오디시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마약 범죄의 음영지대가 실제로 존재해요. 어디죠? 중국의 이제 뭐 몽골도 있고 주변에 중국 주변 나라들이 많이들 그렇죠, 그죠? 음영지대이면서 또 동시에 또 어디? 아프리카 지역이 마약 범죄 통계가 전혀 잡히지 않는 나라들입니다. 실제로 통계가 있어요. 통계 있긴 있는데 오랜 시간 장기간 트래킹되지 않고 굉장히 단편적인 첩보들만 들어오고 있는 음영지대입니다. 그죠? 한국도 빠져있어요. 한국도 음영지대예요. 한국도 음영지대고 오히려 일본이나 중국이나 뭐 인도나 파키스탄 이런 데에서 훨씬 더 마약 관련된 데이터가 UN 오디시에 더 많이 공유되는 편입니다. 그죠? 마약 청정국가 셀프 체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기도 하고, 그죠? 그렇다 보니까 이 서아프리카 지역이 특히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거버넌스가 완전히 무너져 있는 곳이다 보니까 어떤 범죄 조직이든 너무나도 많이 활용되기가 좋은, 그쵸? 그런 환경인 거예요. 뭘 하기에 좋아? 전 세계로 유통시키기가 좋은 거죠. 왜 유통시키기가 좋을까요? 아니 남미에서 바로 한국으로 보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왜 굳이 서아프리카를 거쳐서 보낼까요? 물류비용이 더 많이 나올 텐데. 왜 그럴까요? 어떤 이유에서 그렇죠? 왜 남미 국가들이 다 서아프리카를 거쳐서 안 잡히니까, 추적이 어려우니까, 세탁되니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으니까, 그쵸? 아프리카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다 보니까 아프리카에서 사람이 죽든, 그쵸? 기아가 발생해서 수천 명이 굶어 죽든, 그쵸? 아무도 관심 안 가지니까 그러면 우리 마약을 여기서 보내면 여기서도 관심을 좀 덜 받겠구나. 진짜로 그래요. 노드 점프를 하는 겁니다. 그쵸? 그렇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이러한 눈먼 마약들이 되는 거예요. 마약 세탁이 되는 거예요. 돈 세탁하는 것처럼 마약 세탁을 하기 위해서 서아프리카를 거쳐서 이제 다른 나라들로, 다른 지역으로 뿔뿔이 배송이 되는 거라는 거죠. 그쵸? 우리나라도 그거의 일종이에요. 앞서 2019년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 남미, 그 다음에 오세아니아, 그쵸? 그 다음에 북미 지역에서 이제 동아시아 지역이 마약에 노출된다라고 여러분들 나와 있는데 이것도 이제 패러다임이 좀 많이 바뀌었을 겁니다.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중국에서 들어오는 마약들도 굉장히 많은 편. 또 러시아, 그쵸? 러시아 극동지방에서의 마약 이런 것들도 우리나라로 굉장히 많이 들어온 편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을 거예요. 맞아요. 아프리카 VPN을 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마약 범죄 음영지대가 지금 현실에 엄청나게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편이고,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 다 인지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료 수급하는 모습을 보시게 되면 얼마나 기업화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어요. 원료 수급되는 장면을 보시게 되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거랑 여러분들 얼마나 다른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마약 제조의 과정과 얼마나 다른지를 비교하시면서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리시는 그런 장면들이 있죠, 그쵸? 막 마약을 막 어떻게 하고 막, 그쵸? 막 저런 방독면 쓰고 뭘 하고 이런 것들, 그쵸? 브레이킹 되든가요? 그것처럼 하면 보람찬 농경 장면입니다. 여러분들 남미의 작은 마을에서 저게 다 뭐다? 코카입니다. 코카 원료들, 그쵸? 코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코카, 코카들을 저렇게 잔뜩 따서 저런데 만들어요. 저런데 갖고 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게 뭐죠? 오른쪽에 있는 이 그지 소굴 같은 저런 빈민 운막촌 같은 게 저게 뭐죠? 저게 이제 마약 정제 시설입니다. 저기에서 수천 톤의 코카인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순도 유지가 안 된다라고 하셨는데 그거는 이제 마약 조직들마다 조금 다릅니다. 마약 조직들마다 고순도 고품질을 취급하는 애들, 그쵸? 그 다음에 그냥 길거리에서 많이 팔리는 박리담회식으로 접근하는 녀석들, 이런 것들 많아요. 요건 박리담회를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런 데에서 이제 정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정제 과정을 한번 보게 되면은 일단 맨 처음에 저기 이제 원료들을 수급을 했죠. 그쵸? 원료들을 수급한 저 코카 입에다가 뭐를 하냐? 시멘트 가루랑 첫 번째, 그쵸? 시멘트 가루, 그 다음에 가솔린, 휘발유, 그거를 섞어요. 그거 섞고 있는 장면입니다. 왼쪽이. 그걸 섞고, 그리고 섞고 나면 오른쪽의 사진처럼 저렇게 진흙처럼 변해요. 그쵸? 저 진흙처럼 변해요. 먹고 안 죽습니다. 이거를 그 진흙처럼 만들어서 저도 왜 하는지는 듣긴 들었는데 왜 하냐고 제가 찾아봤더니 거기에 코카 입에서의 그 마약 성분만을, 그죠? 코카인 성분만을 추출해내기 위한 과정이래요. 그죠? 유화제로 쓰이기도 하고요. 그죠? 그렇다 보니까 그 추출해내는 과정을 이렇게 쓰이고 나서 요 다음에
어떤 형태가 되냐, 이런 버터밀크 같은 형태가 되게 되고 나면은 이제 이렇게 그냥 가스레인지 같은 데 올려서 그걸 끓이고 정제하고 짜는 거죠. 몇 가지를 좀 뺐습니다. 몇 가지 과정 뺐어요. 너무 지루해서. 그죠? 계속 이거 이렇게 진흙같이 만들고 끓이고 정제하고 진흙같이 만들고 끓이고 정제하고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죠? 계속 하는 거예요. 옆에 아저씨가 그냥 하고 있죠. 이 아저씨가 여기 농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죠? 그냥 주방에서 하는, 자기 집 주방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죠? 자기 집 주방에서 저렇게 그냥 만들고, 우리나라 청국장 끓이듯이 그냥 만들고 있는 거 뭐 하는 거예요 저거? 수키로짜리 코카인 만들고 계신 겁니다 저거. 그쵸? 요런 식으로 만든 다음에 이제 옆에다가 다시 주방에 얹어 놓고, 우리 묵 같죠? 그쵸? 도토리 묵 같이 저렇게 만들어 놓은 고형의 형태로 놓은 다음에 저걸 빻아가지고 하얗게 계속 거르는 과정. 그쵸? 코카묵. 그쵸? 거르는 과정 계속해서 하면 우리가 아는 코카인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이게 여러분들 이런 무슨 뭐 엄청난 무슨 막 하이테크에 막 조직화되고 막 이런 거 안 한다는 겁니다. 진짜로 여러분들 그냥 우리 동네에서 목 만들고, 그쵸? 동네에서 청국장 쑤듯이 만드는 게 마약이라는 거예요. 그죠? 정성이 오히려 필요한 작업이었다. 그죠? 오히려 정성이 필요한 작업이었다. 그래서 이게 뭐를 말씀드리려고 제가 준비해 온 거냐면요, 생산이 얼마나 쉬운지, 생산하는 게 여러분들 얼마나 쉬운지를 보여드리려고 갖고 온 거예요. 그렇죠? 이게 무슨 지금 장비가 뭐가 있나요? 아저씨 그 밥숟갈, 이케아에서 파는 밥숟갈로 지금 저거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밥숟갈, 드럼통 몇 개, 시멘트 가루, 가솔린 있으면 끝나는 거, 만든 거. 가스레인지 하나. 그렇죠? 즉 생산 시설이라는 것들을 만드는데 무슨 이런 막대한 자금과 기술과 조직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너무 쉬워요. 너무 쉽다 보니까 그런 마약 조직들이 이런 생산 시설을 굴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누구나 다 할 수 있으니까. 진짜로 가정집에서도 가능한 수준입니다. 이런 좀 조악한 마약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렇죠? 조악한 마약을 만들기 위해서는 고순도는 아니죠. 고부가 같이 마약은 아니죠. 그렇죠? 근데도 마약은 마약이에요. 코카인은 코카인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외주를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장주들한테, 이거 보세요. 여기 사람들 다 그 마약 농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냥 직업을 갖고 일자리를 갖고 어디 농사 일을 하시는 분들인 겁니다. 근데 뭐다? 만드는 게 코카인이라는 거예요. 그죠? 마약을 만들고 정제하는데 이런 노력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쉽다라는 거예요. 너무 쉬워서, 너무 쉽다 보니까 뭐가 어려운 부분이 되었다? 운송하는 게 어려운 부분이 된 거예요. 이게 유통시장까지 도달하는 게 어려운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마약 조직들이 마약을 생산하거나 정제하는 데에는 그다지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뭘 한다? 운송하고 밀수하는 데에 자신들의 모든 역량을 투사한다는 겁니다. 그죠? 루트 뚫고 물건 재고 기획하고, 그쵸? 재고 처리하고, 그쵸? 그런 것도 어떻게 우리가 보관해야 되는지, 이것들도 언제 적시에 어떻게 현지 공급 체계에다가 전달을 해야 되는지 등등의 것들만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사용되는 포인트들 몇 가지를 제가 이렇게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제 항공 같은 경우에는 상업용 화물기에다가 실어서 보내는 경우, 그죠? 대체로 뭐로 위장을 많이 한다? 뭐 의료용 마약 제품들의 원료라고 위장을 많이 해서 상업용 화물기, DHL 비행기 이런 거 있죠, 그쵸? 그런 데다 그냥 실어서 보내는 겁니다. 페덱스 같은 데 보내는 거예요, 그쵸? 쉽죠? 너무 좋죠, 그쵸? 이거 첫 번째. 맞아, 미국 문제는 원산지랑 육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 상업용 여객기, 괄호치고 노세라고 써져 있는데요. 여기에 몰라스라고 이제 스페인어로 써져 있는 게 노세란 뜻입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상업용 여객기에 노세로 보낸다? 노세로 한다? 노세라고 부른다? 경비행기 따로 있다. 비밀 경비행기 따로 있어요. 이거 아래 보시다시피. 이건 뭐죠? 사람들, 우리 공항에서, 여러분들 공항에서 왜 우리 캐리어에다가 둘둘둘둘 말으라고 하는 줄 아시나요? 엉덩이 밀수 아닙니다. 이건 우리 캐리어, 외국 공항, 우리나라는 좀 이거 덜한 편인데 외국 공항 나가시면은 그 랩으로 자기 캐리어를 막 말으라고 권고를 되게 많이 해요. 우리나라는 그걸 좀 뜯어보지 못하게 하려고도 있기도 있고요. 그렇죠? ISA 우리 국제 항공 기준에 따르면 트렁크 다 열어보는 것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마약 못 넣게 하려고도 있습니다. 그게 그 공항 직원들을 매수를 해서 그냥 사람들 그 캐리어 안에다가 마약을 넣어가지고 배송을 시키는 거예요, 유럽으로. 그렇죠? 그렇고
도착했어. 이 사람이 그냥 세관 신고 안 하고 나가고, 아니요 재수없게 세관에 걸렸어요. 그쵸? 그래서 뭐 너 가방 열어봐. 나 담배도 한 보루밖에 안 샀고 술도 한 병밖에 안 샀으니까 문제 없어요 하고 열었는데 그 안에 뭐가 나온다? 마약이 두. 실제로 있어요. 이런 케이스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특히 중동 거쳐가는 것들. 카타르 가시고 뭐 UAE 가시고 뭐 이런 항공기에서 정말 많이 발견이 되는 편입니다. 그걸 그래서 노세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죠? 억울한 한국인 뉴스 많이 나오죠. 그렇죠? 그런 것들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노세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냐? 노세인 거죠. 사람이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짐을 옮겨, 본인도 모르게 옮겨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이건 주의하시라고 제가 또 많이 강조를 해서 설명드리고 있는 거고, 또 다른 건 이제 비밀 경비행기에 부착되어 있는 트랜스폰더 같은 것들을 조작하거나 위장하거나, 그쵸? 아니면 여러 가지의 방식으로 기만한 다음에 그 경비행기를 이용해서 공수 낙하시키는 방법. 자진 신고하면 문제 없을까요? 글쎄요. 스스로 트렁크를 열어보고 마약이 있으면 자진 신고를 하는 게 오히려 더 나아 보이겠네요. 그쵸? 오히려 더 나아 보일 수도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모범적인 항공 여행객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당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비밀 경비행기 같은 경우는 경비행기를 가지고 주로 이제 근거리 운송대 경비행기를 사용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공수시키는 겁니다. 낙하산 매달고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쵸? 낙하산 매달고 떨어뜨려서 어느 지점에서 공정 통제를 통해 드랍존에서 아니 무슨 군사작전 설명하는 건데, 그쵸? 드랍존에 미리 대기하고 있던 이제 조직원들이 그걸 수령을 해서 어디로 이제 배정을 시키는, 그쵸? 요런 식으로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 요것도 이제 비밀 경비. 그래서 경비행기를 이용한다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그냥 경비행기에 실어서 어떤 공항에 내려서 아니면 어떤 활주로에 내려서 그걸 내려놓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긴 있는데 대체로 낙하시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왜냐면은 그 착륙하는 데에도 전부 다 뭐가 들죠? 어떤 행정적인 처리와 기록들이 남잖아요. 어디에 착륙시키고, 그쵸? 연료도 많이 들고, 그쵸? 그 다음에 다 기록이 남아요. 문제는 어떤 비행기가 어디에 몇 시 어디에 떠서 어디를 지나서 어디에다 잠깐 착륙을 했다가 뭘 했다 그러면 그 시간에 뭐 마약이 어떻게 됐다면 그걸 다 추적할 수가 있죠. 그쵸? 그렇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어딜 지나오면 그냥 그 위에 떨어뜨려 버리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게다가 또 통신 수단이 너무나도 많이 발전했다 보니까 그런 이제 조율을 하기, 그죠? 이런 드랍시킨 물품들이 잃어버리지 않고 조율을 하기에 굉장히 좋다라는 것들. 그래서 가끔가다 이제 아마존 같은 데서 이런 잃어버린 마약 같은 것들 이제 찾으러 다니는 막 그런 관광 상품도 있다고 했는데 그런 거 저도 소문으로만 들어봤습니다. 요거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은 당연히 뭐 우편과 소포, 국제 특송 너무 좋죠, 그렇죠? 이런 것들은 뭐 이제 우리가 말할 것도 없이 너무나도 간편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우편과 소포를 통해서 마약이 이동되는 경우에 이건 주로 항공 운송의 경우에 이런 것들이 사용되는 거예요. 우편 운송은 뭐 제가 말씀드릴 것도 없죠. 물류 트럭 가장 많이 이용되고, 이건 뭐 트럭 운전사들 섭외하는 것도 일도 아니니까요. 이거는 뭐 전문적인 트럭커들을 우리가 섭외해야 될 필요도 없는 물건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물류 트럭에 실어가지고 보내는 경우.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또 특이한 케이스 중 하나는 바로 백패커입니다. 백패커들, 그죠? 배낭여행자는 아니고요, 그죠? 배낭여행처럼 이제 도보 운송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엔드트레이드 정확해요. 기억나시죠? 테러리즘이랑 아프가니스탄 걸어 세계 속으로 들으셨던 분들 조금 익숙하신 케이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제 일반 그냥 가방에 넣어서 가는 겁니다. 그쵸? 그냥 가방에 넣어서 사람이 이동을 해요. 왜 할까요? 느리고, 그쵸? 느리고 뭐 중간에 망실될 가능성도 높고, 그죠? 데스 스트랜딩처럼 딱 그렇게 가는 겁니다. 왜 가죠? 추적이 안 되니까. 그죠? 추적이 안 되니까. 그 장점이 있습니다. 물류 트럭만 해도 자동차 번호판이라는 게 존재하고, 그쵸? 운전 차량이 크기도 하고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트랙되기가 쉬운데 사람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쵸? 그렇다 보니 황금 고블린처럼 그렇게 주로 어디에서 많이 일어난다? 그거는 이제 안데스 산맥에서 이 마약을 생산하고 정제하는 요 과정은 안데스 산맥에서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그럼 거기에서부터 이제 어떤 특정 물류 집화 지점까지 가는 데에 대체로 이런 백패커들을 많이 이용을 한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맞아요. 난민에 섞어버리면 절대 못 찾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당연히 존재하고, 하지만 이거는 다 부차적인 거다. 핵심은 뭐다? 최고는 뭐다? 이 운송, 이 마약들이 이동되는 데 가장 많은 뭐 일반적인 해운이 차지하는 비율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마약 산업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 아시겠죠, 그렇죠? 당연히 뭐다? 해상 운송.
수상 운송들이 그쵸, 화물선들이 제일 큰 거죠. 그쵸, 화물선, 요트, 고속정 같은 것들에다가 슬쩍 스리슬쩍 끼워 넣어서 그쵸, 뭐 의료기기 뭐 이런 걸로 위장하는 경우, 아니면 뭐 농산물 뭐 이런 걸로 위장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뭐 밀가루 막 이런 식으로 위장해가지고 화물선에 쓱 컨테이너 박스 하나 쓱 해가지고 쓱 가는 경우, 그죠? 아니면 요트, 그렇죠. 개인 요트 같은 거에다가 실어가지고 원래 같으면 요트가 가기 어려운 곳으로 환적할 때 많이 씁니다. 그렇죠. 환적할 때 많이 써요. 그래서 이미 미리 그 화물선 하나를 우리가 매수를 해놓은 다음에 그 화물선에 바로 컨테이너에 실는 게 아니라 공해상으로 나가서 이제 걷다가 실어서 보내는 것들. 그렇죠. 해상 추적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요트 같은 거 이용하고 고속정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고속정 같은 거 이제 근해 연안에서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 거죠. 또 다른 거는 이제 잠수함인데요. 잠수함 같은 게 이제 많은 케이스는 아니긴 하지만, 잠수함이 어떤 때 이용이 되냐면 이제 대체로 이제 소련에서 운용하던 잠수정들 있죠. 잠수정들이나 아니면 이제 중국, 뭐 베트남 이런 데서 운용하던 작은 소형 잠수정들, 그죠? 사실 잠수함이라고 부르긴 좀 애매한 그 잠수정들이 이제 냉전이 끝나고 이제 군비 경쟁이 과열되면서 그런 것들이 민간 시장에 엄청 많이 풀렸어요. 그래서 잘된 케이스에는 뭐 이제 해양 연구 목적이라던가 뭐 이런 걸로 전용되어 가지고 운용되거나, 아니면 여행 레저용, 그죠? 아니면 수집가들한테 팔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당연히 마약 칼텔들도 그런 것들을 썼죠. 그죠? 마약 칼텔도 그걸 사서 이제 주로 이제 탐지에 걸리지 않고 대량의 해상 수송을 할 때, 그래서 그 어뢰 발사관 같은 거 가득 이제 뭐가 차 있다? 마약이 가득 차 있고 거기에, 그죠? 마약이 가득 차 있고 어뢰 발사관 속에서 그 줄줄줄줄 꺼내가지고 그거 막 추진태 달아가지고 해안으로 쏘고 막 이런 것들, 그런 것들도 실제로 있다가 걸리기도 했습니다. 미국 마이애미 해변에서 실제로 그 소련 잠수정에서 발사한 마약 어뢰가 상륙하는 거를 목격해가지고 경찰이 그걸 가져간 적도 있거든요. 뭐 그런 것들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런 잠수정들이 작다 보니까 이 남미의 수많은 대형 강들 있죠. 남미의 그 수많은 대형 강들에서도 쓸 수가 있어요. 이거는 진짜 멋졌습니다. 강에서 이런 잠수정들 타고 가면 아예 이거는 뭐 아예 그죠, 수운선 절대 못 잡죠. 그죠? 그래서 내륙 수로 운송을 단순히 당연히 그런 것들로도 하지만 그 노져서 가는, 아니면 고무보트 막 이런 것들로도 당연히 하지만, 잠수정이 이제 내륙 운송에서 사용될 때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근거리 운송을 진행해서 어디로 보낸다? 여러분들 지금 맵에서 보시다시피 뭐 수리남에 있는 항구, 프랑스령 기아나에 있는 항구, 벨렘항, 그 브라질 북부의 유명한 항구죠. 그렇죠. 포르탈레자, 그렇죠. 프레토 데 나탈, 그렇죠. 요거 유명한 브라질 북부의 항구들입니다. 그쵸? 요 아래 가운데 중간은 잘 모르겠고, 리우데자네이루, 그쵸? 그다음에 산토스, 그쵸? 파라과이 뭐 이런데, 몬테비데오, 그쵸? 요건 우루과이의 수도이기도 하고요. 그쵸? 이런 데로 다, 부에노스아이레스 막 이런 데로 다 보내가지고 이제 바다로 가게 된다. 요런 식으로 이제 쫙 모여서 어디로 모이냐? 이런 항구들로 모인다. 그럼 이 항구에서 잘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 항구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부패해 있고, 이 항구가 운영되고 있는 회사들이 부패해 있기 때문에 이들이 가능한 거죠. 그쵸? 이 범죄 조직이 그렇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 마약 조직들은 그 마약을 생산하고 정제하고 이런 것들은 애들 장난인 겁니다. 그거는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디서든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집중하는 것보다 이런 항구에서 관리원들, 이런 항구에 작업하는 사람들, 이런 항구를 관리하는 여러 가지 정부 부처들, 이런 사람들한테 돈 찔러주고 못 본 채, 그쵸? 못 본 채 하도록 그렇게, 그쵸? 매수하고 활용하고 이용하는 그런 것들에다가 더 많이 신경을 쓰는 겁니다. 루트를 뚫는다는 표현을 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루트를 뚫는 거에다가 더 많은 신경을 쓰고, 거기에 더 많은 조직의 역량들이 투사되는 거다. 이렇게, 그쵸? 정확합니다. 휴민 작업 핵심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을 텐데, 가장 큰 문제는 그래서 부패입니다. 부패가 제일 큰 문제예요. 이들이 이렇게 해서 벌어들인 돈을 꼭 아까 말씀드린 그 사회 활동에만 쓸까요? 다? 그러면 정부 조건은 그건 그 정부로 인정해줘야 됩니다. 진짜로, 그렇죠? 근데 그들이 그 돈을 다시 뭘 한다? 자기들 편히 봐줬던 놈들한테 더 찔러주는 거예요. 더 찔러주는 겁니다. 그죠? 생산자들을 조지는 건 답도 없어요, 사실. 그래서 마약 농장에 들어가서 그 마약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을 쏴 죽이면 그거는 정말로 큰 문제가 발생해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그렇게 뭐 대단한 무슨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해되시죠? 무슨 뜻인지.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들과 악수를 하는 일에 훨씬 더 많은 일들을 진행을 하는 거다. 그렇게 벌어들인 돈들이 사회 환원도 어느 정도 하지만, 조금 하긴 하지만, 대부분은 또 어디로 다시 들어가게 된다? 그런 정치인들에게 들어가고, 또 더 심한 경우에는 큰 조직 같은 경우에는 정치인들을 양성하기까지 해요.
정치인들을, 유망한 정치 신인들 있죠, 그쵸? 유망한 정치 신인들을 본인들의 후원금으로 키워요, 그쵸? 그래서 대학생들 중에서 정치적 목소리가 좀 정치적으로 좀 성장할 만한 배경이 좋은 애들을 대상으로 정치 후원금도 내고, 그들이 뭐 고등 엘리트 정치를 밟아 나갈 수 있게 도와줘주고, 뭐 간접적인 압력도 행사를 하고 당의 뭐 주요 요직에 진출할 수 있게 도와주기도 하면서, 그래서 얘가 이제 나중에 정계에 진출하게 됐을 때, 야 그때 그거 잊었냐? 우리가 그때 도와줬던 거 기억 안 나? 라는 식으로, 그쵸?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 야 요거 이거 하나만 눈 감아봐. 이거 하나만 눈 감아도, 이거 하나만 서명해줘, 이거 하나 사인해줘, 뭐 이런 식으로, 그쵸?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자 정보를 전달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진짜 국가예요. 그렇다 보니까 아까도 설명드렸지, 정말로 게릴라화가 되었다. 진짜 게릴라 전쟁화 되었다. 정치 배합전스럽게 지금 바뀌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인지를 해주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아까 말씀드렸던 핵심 지역 중에 하나가 어디? 서아프리카. 또 동아프리카도 약간 다뤄볼 예정입니다. 서아프리카에 들어오고 나서는, 그쵸? 서아프리카에 들어오고 나서는 이제 마약 천국입니다. 마약 천국이에요. 여기서부터 더 이상 이들이 뭔가 눈치를 보고 돈을 찔러주고 뭐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거의 없어집니다. 첫 번째, 빈약한 거버넌스 때문에. 비국가 조직이 너무 많아요. 그쵸? 비국가 조직이 너무 많아요. 왜? 국가라는 조직이 제대로 형성이 안 되어 있고, 그들이 발휘할 수 있는 거버넌스가 너무나도 약하기 때문에, 그쵸? 너무나도 다양한 비국가 조직, 테러 조직도 있고 범죄 조직도 있고, 완전히 흑색 산업을 실시하는 그런 사업체들도 굉장히 많고, 그렇죠? 너무나도 많다 보니까, 너무나도 이러한 비국가 조직들이 많다 보니까 이들한테 조금만 협력을 얻으면, 이들한테 조금만의 최소한의 양해만 구하면은 뭘 할 수 있다? 외주화 시켜버릴 수가 있을 거예요. 전부 다 외주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현지 판매책, 중간 공급책, 환적책들 같은 것들이 전부 다 외주화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두 번째, 또 행정력이 여기는 더 부패해 있어요. 더 부패해 있어요. 남미도 부패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는 여러분들 상상 이상입니다. 주민등록 등본 하나 떼러 가는데 10만원, 20만원씩은 써야 돼요. 말단 동사무소 직원한테까지도 뇌물을 먹이지 않으면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살기엔 좋지가 않죠. 그쵸? 근데 그 말인즉슨 뭐라는 거죠? 그 돈을 내가 적재적소에 매기기만 하면 내가 못할 일도 충분히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쵸? 이게 이제 행정력이 얼마나 깊고 광범위하게 부패되어 있는지, 이것들을 합쳐서 우리가 뭐라고 했다? 빈약한 거버넌스를 갖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두 번째, 인구 성장입니다. 이게 의외의 포인트예요. 전 세계의 모든 대륙에서 지금 인구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곳은 아프리카 대륙밖에 없어요. 거의. 그쵸? 거의 맞아요. 소비시장으로서의 가치도 엄청나게 커요. 소비시장으로의 가치도 엄청나게 크다는 겁니다. 첫 번째, 경제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있어요. 인구 성장 때문에. 인구 성장이 너무나도 많아지는데 그만큼 소비시장도 성장을 하고 인력시장도 성장을 하고 있을까요? 없다는 거죠. 그쵸? 경제 양극화가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이들의 고용 기회는 창출되고 있지가 않아요. 전혀 창출되고 있지가 않아요. 그럼 이 친구들이 두 가지 선택지가 나옵니다. 범죄 집단에 가담을 할래? 아니면 그냥 약쟁이로 현실을 잊고 살래? 범죄 집단에 가담을 해서 너가 사람 구실을 하고 살래? 돈은, 왜냐면 월급이 잘 나오니까요. 월급이 제대로 나오고 꼬박꼬박 나오고 있으니까. 혹은 아니면 그냥 이 현실을 회피하고 무시하고 약에 빠져 살래?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테러 집단도 커지고 군벌도 커지고 동시에 뭐도 커지는 거죠. 이런 마약 범죄 집단도 같이 커지는 겁니다. 그렇죠? 커지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나중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또 뭐 도시 빈민 계층도 더 성장을 많이 해요. 경제 양극화가 심해지다 보니까 생산수단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자본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점점 더 부자가 되고, 그와 동시에 중산층이 더 붕괴가 되면서 그들이 뭐가 된다? 도시에서 살고 있는 빈민 계층으로 성장을 더 많이 해요. 그럼 그 빈민 계층이 뭐에도 노출되기가 쉽다는 거, 이런 마약 범죄 조직들, 그 다음에 또 마약 그 자체에 노출되기가 더 켜지는 거죠. 너무나 쉬워진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소비시장과, 그쵸? 그 다음에 조직 성장의 관점에서 너무나도 좋은 자양분이 되어주고 있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기후 문제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작물 시장이 몰락해버렸어요. 이쪽이. 기후 문제가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특히 중앙아프리카, 서아프리카는 그래도 그나마 좀 괜찮은 편입니다. 중앙아프리카 같은 곳은 이제 사막화, 그쵸? 가뭄, 병충해가 너무 심해서 밀, 보리 뭐 이런 거 키우시던 분들이
전부 다 몰락하고 땅이 놀고 있어요. 그렇죠? 종자도 못 들어와요. 종자도 안 들어옵니다. 그 종자 살 돈이 어디 있는데요? 그렇죠? 국가에서 사주나요? 국가 다 썩어가지고 그 종자 살 돈을 전부 다 비리 저지르고 착복하고 있는데 누가 그 종자를 사다가 국가 기관 산업에는 1차 산업을 키우고 있어요? 아무도 안 키워주고 있어요. 근데 그걸 누가 키우고 있다? 마약 카르텔들이 키워주고 있는 겁니다. 뭐 심으라고? 야 너네 옥수수 포니오 이런 거 종자 사다 줄게. 대신 너네 농장 한 켠에 이것 좀 키워봐. 물론 기후가 안 맞아서 질이 좋은 코카들이 잘 안 나옵니다. 그거는 문제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충분히 농사를 지을 만한 사람들이 이거 어차피 돈도 못 버는 거 마약이라도 키워주면 이걸 그래서 수익이 들어오니까 얼마나 그쵸 기회가 생기는 세컨 찬스를 누가 주고 있다는 거죠. 카르텔들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일반 작물 시장이 점점 이제 상품 작물의 일종인 코카인을 키우는 그런 것들로 이제 바뀌고 있게 되고요. 마약 세력의 보호 같은 거는 약간 여기 다릅니다. 그거는 남미 지역에서 많이 관측이 되게 되는 거고요. 아프리카는 조금 다릅니다. 그거는 그 다음에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문화 자원이 극도로 결핍되어 있다라는 포인트가 굉장히 안 좋은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실제로 마약에 관련된 여러 연구 같은 걸 보게 되면은 인식 부족은 말할 것도 없고요. 다른 여가 생활이라든가 아니면 안정적인 사회라든가 가정 같은 것들에 있는 사람들은 마약 중독에 빠지더라도 회복하기가 훨씬 더 쉽고 첫 번째 그렇죠? 근데 빠질 가능성도 현저히 낮아집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내가 향유할 수 있는 다른 문화들이 많으면은 그쵸 이를테면 국가가 허락한 유일한 마약 뭐죠? 음악 뭐 이런 것들 그쵸 도서관이 있나 컴퓨터 게임이 있나 하다못해 다른 조금 덜 음성적인 다른 그런 문화라도 있으면은 그쵸 그거를 즐기느라 마약을 안 벗다니 그게 재밌으니까 그게 행복하니까 그게 나의 인생에 많은 도움을 주니까 그쵸 그렇다 보니까 맞아요 우리나라가 그 술 먹고 어디 룸사롱 가고 이런 것들만 남아있던 게 여가의 부재이긴 하거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 여가라는 게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물론 마약 복용자도 엄청 많죠. 엄청 많은데 그런 것들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장도 그만큼 많이 커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여가랑 휴양 개념 같은 것도 부족하고 또 첫 번째로 마약 관련된 인식 자체도 또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마약이라는 게 너무나도 많이 퍼지기가 쉬운 거죠. 그렇죠? 너무나도 쉽게 이게 퍼질 수가 있다 보니까 시장으로서의 가치도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렇죠? 마약으로 게임 중독을 치료하는 그죠? 이익이 엄청나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여가라는 개념 뭐 이런 우리가 건강한 이제 사회라는 게 만들어질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라는 게 완전히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건강한 사회의 모습의 요건들이 하나도 갖춰져 있지 않은 곳 동네이기 때문에 완전히 박살나는 상태. 특히 중앙아프리카, 서아프리카는 그나마 나아요. 서아프리카 그나마 나은데 중앙아프리카가 진짜로 큰 문제입니다. 그렇죠? 실업 쩔죠. 그쵸? 인구 성장 엄청나죠. 도시 문제 엄청나죠. 그쵸? 환경 재난 닥쳤죠. 그쵸? 사회문화 자원 아무것도 없죠. 그냥 총체적인 난장판입니다. 그쵸? 정부 부패했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쵸? 그렇다 보니까 이게 통제되기가 마약 산업 같은 것들이 퍼지기가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서아프리카는 요런 지도가 여러분들 마약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국제범죄라고 다뤘던 거 아까 저희 강의 초반에 저희 워크숍 초반에 저희가 국제범죄라고 다뤘던 것들 있죠. 인신, 무기, 동식물, 그쵸? 뭐 환 이런 것들 전부 다 통용되는 루트들이에요. 이게 다 쓰여요. 장기 매매도 요 루트로 진행이 되고, 그쵸? 무기 밀매도 요 루트로 진행이 되고. 그래서 제가 동아프리카를 갖고 온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동아프리카에서 요 루트가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거 마약 루트가 맞아요. 동아프리카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남아공까지 내려가는 이 마약 루트인데요. 요거가 뭐랑도 똑같이 쓰이냐? 무기 밀매랑도 똑같아요. 어디가 하는? 이란, 북한 요 두 나라가 실시하고 있는 무기 밀매 루트랑도 똑같이 일치하고, 그쵸? 그 다음에 중동 여러 국가들, 중동 이제 뭐 아랍에미리트, 사우디 뭐 이런 데에 들어가고 있는 불법 장기들 있죠. 불법 장기들이 그냥 중동으로 수출되는 루트랑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요 루트가 그대로 쓰여요. 동아프리카는. 서아프리카도 마찬가지고요. 그쵸? 총, 마약, 사람, 그쵸? 이건 다 똑같이 갑니다. 똑같이 이용되고 있어요. 왜? 이게 다 부족하니까. 그래서 이건 마약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국제범죄 2회차 워크숍에서도 말씀드릴 만한 그러한 다른 류의 범죄들, 그 다음에 또 그 범죄 조직들 있죠. 그쵸? 그 범죄 조직들이 이 루트를 그대로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이게 아프리카는 쉬워요. 간단합니다. 전부 다 나쁜 짓은 이걸로만 다 일어나요. 특히 동식물 이야기도 제가 나중에 드릴 건데 2회차 때 드릴 겁니다. 이거는 그죠? 국제범죄 2회차 드릴 건데 그 시장이 죽었어요. 한번 몇 안 되는 진짜 몇 안 되는 그 불법 시장이 한번 거의 완벽하게 죽어버린 케이스가 상하 시장이에요. 코끼리 상하 시장. 그게 한번 정말로 200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후반쯤에 한번 없어졌습니다. 진짜로 그 시장이 진짜 거의 유의미한 수준이 아닐 정도로의 적은 양만 거래가 될 정도로, 그게 몇 안 되는 사례예요. 정말로 몇 안 되는 사례. 근데 그게 2010년대에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지금 이제 코끼리 멸종이 정말 얼마나 임박한 그런 상황이 된 게, 이제 이 실크로드가 어디랑 연결됐죠? 이제 중국의 부호들과 연관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곰 쓸개 빼가지고 파는 집단들, 그렇죠? 뭐 코끼리 상하는 뭐 워낙 오래된 그거다 보니까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 가지 희귀 동물들 불법 포획해가지고 몰래 팔고, 그렇죠? 이런 것들 엄청 많아요. 그게 전부 다 소비 시장이 어디다? 전부 다 중국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 상하 시장이라는 게 다시 지금 엄청나게 번창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오해하시는 그런 장면 중에 하나가, 아프리카가 미개하다라고 오해하시는 장면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 수많은 상하를 태워버리는 장면들. 그쵸? 수많은 상하들과 아니면 뭐 위에서 말씀했던 뭐 가죽들, 아니면 뭐 곰들, 뭐 곰웅담들 막 이런 것들을 다 태워버려요. 잡히면 전부 다 태워버려요. 그걸 보면서 야 저거를 그래도 정부가 뭘 해가지고 그걸 방지하는 데 쓰는 게 낫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태워버림으로써 유통 자체에 대한 그 상하라는 시장이 형성되는 걸 그쵸? 막는 거예요. 그 시장 가격이라는 게 형성되는 걸 막는 거예요. 만약에 국가가 그걸 만약에 팔아서 그거를 이제 밀수하는 거를 방지하는 데 그 돈을 쓴다. 좋아요. 로직적으로 좋다라는 겁니다. 근데 뭐가 생겼다는 거죠? 그게 팔렸다는 것 자체가 누군가의 수요가 충족됐다는 뜻이에요. 그 상하를 내가 장식품이든 뭐 정력이든 무슨 이유든 간에 누군가가 그걸 사가지고 썼다라는 시장이, 그쵸? 공급이 발생을 했다는 거죠. 그쵸?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아예 없애버리는, 그 국가에는 그게 단점이 생겨요. 예를 들면은 케냐가 그걸 굉장히 열심히 하는 국가 중에 하나예요. 상하 같은 것들을 태워버리는 거 굉장히 주요한 건데, 관광 산업이 다 죽습니다. 첫 번째로 케냐가 관광 대국이에요. 사파리 관광 대국이에요. 근데 코끼리를 못 봐요. 여러분 에버랜드 사파리 갔는데 코끼리가 없어요. 이거 좀 약간 돈이 좀 아까운데? 그쵸? 그리고 코끼리가 없어지면서, 이게 단편적인 예시만 들어드린 거예요. 코끼리가 없어지면서 뭐가 생기게 되죠? 코끼리가 없어지게 되면서 여러 이제 주변 다른 환경 문제라는 것들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죠? 첫 번째 단편적인 부분만 말씀드리면 그거고요. 두 번째, 국가 거버넌스에 대한 도전인 겁니다. 국가 거버넌스에 대한, 내가 하지 말라고, 우리는 국가에서 하지 말라고 했으면 국민들은 하지 말아야 되죠. 그쵸? 근데 할 건데 하면서 그걸 하는 걸 방지하고자 하는데 본인이 한다? 국가가 그걸 한다? 내가 하지 말라고 한 거를 국가가 한다? 정당성? 거버넌스? 어떻게 되는 거죠? 그죠? 국민들 너희들 하지 마. 근데 난 할 거야. 가 되는 거죠. 완벽하게 무너지는, 그쵸? 하지 마라고 했을 때는 나도 안 해! 라고 해야 이제 정당성과 권위라는 게 생기다 보니까. 그러니까 상하 같은 거 잡고 나면은 전부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그쵸? 제일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목탄 산업이에요. 목탄 산업, 불법 목탄 산업이 이쪽에서 이건 약간 오늘 국제범죄랑도 연관이 되어 있는 내용인데, 그 목탄 산업이 이쪽에서는 주 연료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이제 도시가스 같은 것들 다 들어오고, 그쵸? 못해도 LPG 가스통이라도 들어가잖아요 지금. 그쵸? 산업용이든 상업용이든 뭐 가정용이든 뭐든 간에, 그쵸? 근데 여기는 아직도 목탄을 씁니다. 목탄으로 여전히 밥 짓고 고기 구워 먹고, 그쵸? 물 데우고 다 그걸로 해요. 그렇다 보니까 목탄 산업이 엄청나게 큰 산업인데, 그 목탄 산업이 목탄 산업이 정부의 핵심 사업, 우리나라 치면 국가 기관 산업이에요. 국가 기관 산업. 그렇다 보니까 목탄 가격과 목탄 공급과 목탄 생산을 정부가 전부 다 독점을 하고 이들이 이제 컨트롤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케냐나 소말리아, 특히 케냐 동부와 동북부 지역이나 소말리아 남부 지역 이쪽에서는 이제 목탄 산업 같은 걸 굉장히 많이 가게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 범죄 조직들이 이 목탄 산업을 야금야금 지들이 몰래 목탄을 팔아요. 그죠?
옥탄을 몰래 만들어서 그거를 몰래 팔다가 걸리게 됩니다. 그런 것들 걸리게 걸렸을 때 그 목탄들을 태워버릴 수가 없어요. 목탄들을 태워버리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거는 왜냐면 본인들이 관리,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창고에다 다 쌓아놓고 본인들이 목탄을 생산을 못할 때, 그쵸? 본인들이 목탄 생산량이 이제 뭐 예를 들면 자연 문제라던가, 그죠? 국고에 귀속시켜서 자연 문제가 발생했거나 뭐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뭐 가격이 갑자기 폭등을 했거나 뭐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그거를 쫙 방출해서 풀어버립니다. 그걸 쫙 방출해서 풀어버려요. 그쵸? 그렇게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해. 목탄은 또 그렇다는 거예요. 상하 같은 것들은 사치제잖아요. 사치제, 그쵸? 기펜제란 말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관리를 태워버리고 다 없애버리는 건데, 목탄같이 여기에 생활 필수품 같은 것들을 또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옛날에 그 목탄을 전부 다 바다에다 처박아 버린 적도 있어요. 그쵸? 전부 다 바다에다 처박아 버린 적이 있는데, 일단 환경 문제 일어나가지고 전 세계에서 엄청 지랄은 다 했거든요. 그때 목탄 버리지 말라, 바다에다 버리지 말라, 그냥. 그쵸? 그다음에 두 번째, 야 그거 그 돈이면 요런 느낌. 그쵸? 그런 것들도 있었다 보니까 목탄은 또 조금 다르게 관리를 한다는 거, 이렇게 또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요런 또 이런 어떻게 보면, 근데 그 목탄 산업이 뭐랑 또 연계되어 있냐면 이제 테러 조직들이랑 또 연계되어 있습니다. 테러 조직들의 주요 수입원 중에 하나예요. 이쪽 지역 테러 조직원들. 그렇죠? 근데 그 테러 조직들은 또 누구랑 연계되어 있고, 오늘 설명드린 이런 마약 범죄 집단들과도 굉장히 긴밀하게 연계가 많이 되어 있죠. 그렇죠? 여기 이제 소말리아에 있는 알샤밥 같은 친구들이 이제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알카에다랑 연관되고, 알카에다가 이제 아프가니스탄에서 뭘 하죠? 마약 만들죠. 그렇죠? 그러면 아프가니스탄에서 만들어진 마약들을 이제 여기서 쭉쭉쭉 가지고 와서 동아프리카에, 그죠? 동아프리카에다 유통시키는 그런 루트로 또 사용이 된다는 거죠. 모든 게 다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불법적인 루트들 같은 경우는, 불법적인 산업 같은 경우는 그게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도 이렇게 설명드리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가 지금 현재 그 눈먼 마약이 만들어지는 공장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마약이 실질적으로 생산되는 공장은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안데스 벨트라고 쳐도, 그렇죠? 이게 진짜로 유통될 때 거쳐가는 곳은 이제 아프리카를 굉장히 많이 거쳐간다는 거예요. 정말 많이 거쳐갑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한번 신분 세탁을 하고, 그죠? 신분 세탁된 그 마약들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그런 형태를 조금 많이 보여주고 있고, 앞으로 이게 더 많이 가속화될 거다. 왜냐면 서아프리카와 동아프리카는 좀 나아지고 있는데, 특히 서아프리카와 중앙아프리카는 정치적으로 더 불안해지고 있어요. 5년, 10년 전보다 지금이 더 불안하고 훨씬 더 안 좋습니다,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더 많이 이용이 돼서 이제 유럽, 중동,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우리 아시아까지도 이제 서아프리카에서 신분 세탁이 된 마약들이 공급이 굉장히 많이 될 거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부터 뭐가 시작된 거다? 이제 1세기를 향한 유통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에 나오다시피 요런 이제 고속선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것 타고 진짜로 여러분 보시다시피 저 실제로 마약이 운송되고 있는 거를 프랑스 항공모함, 그 프랑스 항공모함 뭐죠? 그 프랑스 이름 까먹었습니다. 제가 그 프랑스 항공모함에 있는 드골함인가요? 그게 프랑스 항공모함에서 발진한 그 헬기에서 촬영한 겁니다. 샤를 드골, 그쵸? 샤를 드골에서 발진한 헬리콥터가 저 고속정이 이제 마약 싣고 가는 것을 정말 희귀한 자료 중에 하나.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전 세계에 공개를 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마약이 저런 작은 보트들에 쌓여가지고 전 세계로 가는 거예요. 특히 어디로? 특히 유럽으로. 그쵸? 바다를 통해서 이렇게 많이 가서 이 걸프 오브 기니라고 불리는 서아프리카 쪽에 이제 기니만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는데, 그 기니만 쪽에서는 이제 관심을 가장 못 받는 바다 중에 하나예요, 전 세계에서. 그래서 해적도 엄청 많고요. 진짜 해적 진짜 많습니다. 지금 해적 탑 어디? 기니만입니다, 여러분들. 뭐 아덴만, 물라카 해협 다 죽었어요. 거기 해적들은 전부 다 대가리 깨졌거나 아니면 정상적인 삶을 살거나 둘 중 하나. 근데 이쪽 걸프 오브 기니 쪽은 최고로 지금 현재는 해적이 가장 많은 곳 중 하나입니다. 그쵸? 마약을 훔쳤다기보다는 이 해적들이 동원되는 거예요. 그쵸? 해적들이 동원되어서 이런 고속정 타고 뭐 중간에 공해상에서의 환적을 하면서 돈을 번다던가, 아니면 진짜 이거 타고 세우타 아니면은 뭐 카나리 제도 이런 데까지 가요. 저거 타고 가다가 엄청 죽죠. 그쵸? 근데 진짜 저거 타고 가요. 저거 타고 스페인령 카나리 제도 이런 데까지 가가지고 마약을 EU 안에다가 넣어놓는 겁니다. 그럼 카나리 제도부터는 EU이기 때문에, 그쵸? EU에 이제 국경 없는 통관 물류 시스템을 이용해서 마치 이거를 어떤 무슨 제가 사용하던 뭐 옷가지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위장을 해가지고 쫙
보내버리는, 그쵸? 이런 짓거리를 하는 겁니다. 그쵸? 정말 최고의 이런 것들 이제 바닥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게 되는 거고요.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 여러분들 요거는 이제 낙타인데요. 그냥 낙타가 아니라 누가 쓰는 낙타? 투아레그족들입니다. 투아레그족이 이제 사하라 지역의,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렇죠? 투아레그족들이 이제 무장단체만 있는 게 아니라, 물론 투아레그 무장단체도 있지만 보통 투아레그족들, 무장단체가 아닌 투아레그족 여러분들은 아직도 저 낙타를 가지고 관광산업을 하나, 첫 번째, 그렇죠? 두 번째, 뭐 진짜로 아직도 이 낙타 무역을 합니다. 아직도 낙타 무역을 해요. 이분들이 사하라 사막을 가로지르는 이 낙타 무역을 관광처럼 하시는 분도 있고, 당연히 실제로 이제 낙타 무역을 하는 경우도, 그쵸? 그래서 이 낙타를 타고 여러분 보시다시피 가오부터 이제 모로코, 알제리, 리비아 뭐 이런 데까지 저 낙타로 이제 마약들을 잔뜩 싣고 유럽에 또 공급을 하는 그런 식의 맞아요. 스페인이 유럽 마약 유입의 통로예요. 그 스페인이 여러분 정말 향락과 환락의 도시다. 스페인에 특히 이제 해안 도시들 가시게 되면 정말 그런 것도 쉽게 여러분 접하실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이제 많이 배웠고, 또 여기에 누가 개입을 많이 했다? 알카에다, 그쵸? 알카에다, JNI에 뭐 알모라비툰, 뭐 ASG 이런 애들 온갖 놈들이, 그쵸? 온갖 놈들이 또 이제 콘 올라오죠. 그 조직만 이름만 나오면, 그쵸? 이 놈들이 또 잔뜩 여기에 대해 가지고 또 테러 조직원들이 돈을 벌게 되는. 그래서 마약 문제가 단순히 마약 문제로만 떼놓고 보는 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다른 국제적인 문제들, 아까 말씀드린 이런 거버넌스의 문제들, 그렇죠? 그다음에 테러 관련된 문제들, 뭐 이런 것들과도 굉장히 개발란전 그 자체다, 마약도.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해주시면 너무나도 잘 이해하셨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요, 오늘 마약을 좀 위주로 다뤄봤지만 이런 것들이 다 아까도 설명드렸지 다 한 번에 진행돼요. 이래서 이런 조직들이, 그러면 투아레그족은 마약을 운송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앞에 낙타 4마리는 마약 싣고 있고, 뒤에 낙타 2마리는 뭐 장기 싣고 있고, 그 뒤에 낙타 2마리는 또 뭐 무기 싣고 있고, 이런 식으로 다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죠? 다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초고가 범죄의 핵심은 뭐다? 이런 기업화, 분업, 통제력의 집중 혹은 분산을 통한 통제력의 확보, 요 세 가지, 그쵸?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생산과 소비 자체의 난이도는 낮다는 거 아까 설명드렸죠. 모든 것들이 그래요. 무기도 그렇고요, 그쵸? 마약도 그렇고요, 그쵸? 장기 인신도 마찬가지예요, 그쵸? 생산과 소비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쉬운 편입니다. 특히 이제 무기 같은 경우에는 워낙 풀려있는 무기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기도 하고요. 마약은 아까 보셨죠? 생산 얼마나 쉽게 하는지, 그렇죠? 그 다음에 인신매매 같은 것들은 사람을 운송시키는 거는 너무나도 오랜 동안 있었던 거다 보니까 장기를 배송할 때는 장기를 떼서 배송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구초이님께서, 그쵸? 살인해서 그 장기를 뗀 다음에 배송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배송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배송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 사람을 산 상태로 밥 먹이고 옷 먹이고 한 다음에 가서 장기를, 그죠? 싱싱하게 보내면 되는 거다 보니까 그거랑 연계되어 있는 게 뭐죠? 그거랑 연계되어 있는 게 난민 브로커들이에요, 여러분들. 난민 브로커들이에요. 그 난민 브로커들이 돈 받아서 난민들 이제 우리 유럽에 너 보내줄게 하고 갖고 갔는데 그 중에 뭐 혈액형도 괜찮고 뭐 생체 징후도 괜찮은 녀석들 몇 명 꼽아다가 뭘로 한다? 중국이나 이제 중동의 부자들이 병 걸려서 오늘 내일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배달해 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쵸? 그렇게 배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민 산업이라는 것도, 그게 난민 문제가 여러분들 정말 그 유럽에 난민들이 들어와서 뭐 유럽의 정체성이 없어지고 뭐 이런 얘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범죄들이랑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쵸? 이런 것들이랑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유럽 사람들이. 그쵸? 유럽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선진적이더라고요. 저도 몰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시정 그렇게 본다. 그래서 생산과 소비는 난이도가 어떻다? 낮다. 마약이든 장기든 인신매매든, 또 여기서 이렇게 있던 여성들, 그죠? 여성들 엄청나게 성매매 이런 데로 팔려 나가는 거예요. 다 성매매, 성노예 같은 걸로 엄청나게 팔려, 아이들 아동 노동 같은 데에 팔려 나가게 되는 거고요, 그죠?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이런 것들. 그래서 생산과 소비 자체는 난이도가 낮은 편인데 뭐가 어렵다? 생산 시장과 소비 시장을 연결하는 게 어렵다, 그죠? 연결하는 게 어렵다. 그래서 그 국경을 넘는다는 행위, 즉 뭐 유통이라는 것 그 자체가 위험도가, 난이도가 너무나도 높기 때문에 실제로 이 국제 범죄 조직들을 하는 일은 뭐다? 유통업입니다.
유통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생산과 소비를 하는데 직접적으로 연관지지 않아요. 판매를 이들이 직접 하거나 아니면 어떤 생산을 직접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죠? 유통이 어렵. 유통을 해주는 게 이런 국제범죄 조직으로 성장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그 위험을 담당하는 뭐 초국가 유통 조직의 중요성이 향상되어서 그들이 초국가 범죄 집단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국제범죄 2 이제 저희가 또 예정이 되어 있죠. 9월 셋째 주 주말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범죄 2에서는 이제 이러한 짓거리들을 벌이는 개놈의 자식들, 그놈들이 이 각각의 지역별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또 그들이 주요 어떤 사업을 벌이고 또 어떤 조직 구조를 갖고 있는지, 주요 조직원들은 누군지, 또 이들에 대응한 여러 가지 작전들은 뭐가 있었는지를 위주로 다루는 게 바로 저희 국제범죄 2다 보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 제가 국제범죄 1 관련해 준비되어 있는 워크숍 내용이고요. 여러분들 만약에 질문 있으시거나 아니면 또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지금 채팅 남겨주면 저희가 캐주얼한 환경에서 읽어보고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 국제범죄 1 워크숍이고요. 이상 국제범죄 1 워크숍을 맡은 서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